그 사내는 한때 그저 평범한 중국의 학생에 불과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으로 그는 수련의 세계로 떨어지게 되었다. 허나 그가 걷는 길은 결코 정의로운 정파의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잔혹한 마파의 길이었다. 그의 눈에는 모든 생명체가 평등했다. 철저히 무의미하고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C급에 불과했으니까. 그러나 그의 야망은 너무도 깊고 방대했기에 결국 온 세상이 그의 적이 되고 말았다. 목숨을 앗아가려 포위망을 좁혀오는 정파 연합군에 둘러싸인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단 한 줌의 후회도 없이 굳건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남지 않은 벼랑 끝에서 팡휘하는 고요한 호수처럼 미소 지었다. 푸른 산과 지는 해, 가을의 달빛과 봄의 산들바람, 새벽엔 청춘이요, 황혼엔 백발이니, 영광도 실패도 결국 바람에 흩어질 한낱 먼지일 뿐. 결국 이렇게 패배로 끝이 나는구나. 방금 정제해낸 춘추선이 아직 힘을 발휘한다면 다음 생에도 기꺼이 이 마파의 길을 다시 걸으리라. 그는 춘추선의 힘을 끌어올려 그 험난한 산봉우리 위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폭했다. 그 찰나의 순간 거대한 시간의 강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다. 500년 전의 과거, 구위의 마을, 웅장하고 거대한 전당 앞에서 제례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많은 등불이 칠흑 같은 밤을 불태우듯 밝히고 있었다. 한 장로가 깊은 경외심을 담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조들이여, 부디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이 개규의식을 통해 가문의 혈통을 이어갈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깨어나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소서. 그는 선조의 위패 앞에서 무리를 이끌고 무릎을 꿇었다. 흰 도포를 두른 사내들은 가문 의회의 장로들이었다. 의식은 순식간에 끝이 났다. 장로들은 흐르는 세월의 무상함에 탄식하며 밖으로 줄지어 나섰다. 지난번 의식이 엊그제 같은데 모든 기억이 아직도 이토록 생생하거늘. 내일은 연례 행사인 개규의식이 열리는 날이다. 족장은 그저 A급 인재가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구위의 가문은 무려 3년 동안이나 A급 인재를 배출하지 못했다. 반면 바이 가문과 슝 가문은 해마다 천재들을 낳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바이 가문의 바이닝빙은 압도적이었다. 그의 재능은 그야말로 공포스러울 정도였다. 단 2년 만에 3랭크 고 마스터의 경지에 오르며 젊은 세대를 압도했고 장로들조차 억누를 만큼 성장했다. 하지만 올해 가문에도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가 등장했다. 생후 3개월에 입을 떼고 4개월에 걸음을 걸었으며 5살의 나이에 고시를 지어내던 아이였다. 끝을 알 수 없는 영특함과 완벽한 재능을 가졌으나 비극적이게도 두 부모가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 아이는 지금 삼촌과 숙모의 보살핌 아래 자라고 있었다. 구위의 가문의 족장으로서 그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을 늘 주시해왔고 그 중에서도 구위의 팡휘하는 단연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였다. 그 아이가 A급 판정을 받고 제대로 된 훈련을 거친다면 바이닝빙을 뛰어넘는 것도 결코 꿈이 아니었다. 설령 B급이라 할지라도 온 가문이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거대한 기둥으로 성장할 터였다. 족장은 모두에게 일찍 쉬며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장로들의 눈빛 뒤에 숨겨진 음흉한 속내쯤은 이미 꿰뚫어 본 지 오래였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경쟁을 해야겠다면 기품 있게 하시오. 얕은 수작은 부리지 마시오. 가문의 결속을 무너뜨리는 비열한 짓거리도 용납하지 않겠소. 모두들 내 말을 똑똑히 명심하시오. 장로들은 족장의 말에 담긴 묵직한 무게감을 느꼈고 그 누구도 감히 토를 달지 못했다. 장로들은 각자의 셈법에 깊이 빠진 채 흩어졌다. 족장은 끊임없이 내리는 가랑비를 응시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 팡휘한만이 이 가문의 유일한 미래다. 바로 그 순간 구위의 마을의 침대 위에서 한 소년이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500년 전의 과거, 춘추선이 정말로 힘을 발휘한 것이다. 팡휘하는 창가로 다가가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았다. 500년에 걸친 기나긴 기억들. 지금의 그에겐 그 모든 것이 마치 한바탕 꿈만 같았다. 전설에 따르면 이 세상의 깊은 곳에는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시간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춘추선의 힘을 거머쥐면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그 전설은 늘 논쟁의 대상이었다. 대다수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치부해버렸다. 다른 이들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렸다. 춘추선을 사용하려면 육체와 생명, 그리고 평생을 바쳐 이룬 수련의 모든 것을 땔감으로 태워버리는 극강의 대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기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가혹한 대가였다. 목숨을 내던진다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조차 없었다. 만약 전설이 거짓이라면? 그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팡휘한이 철저하게 벼랑 끝에 몰리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토록 성급하게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의심의 여지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정말로 다시 태어났다. 춘추선의 대가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뼈아프지만 그것을 정제해내기 위해 수십만을 학살하고 천인공노할 분노를 샀으며 셀 수 없는 고난을 감내해야만 했다. 이 세계의 고벌레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기이하기 그지없다. 어떤 것은 한 번 쓰면 부서져 버리고 어떤 것은 두세 번 만에 산산조각이 난다.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춘추선은 아마도 단 한 번의 사용으로 제 몸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종류였을지도 모르나 잃어버린 건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다시 정제해내면 그만이니까.
설령 춘추선이 없다 한들 그에게는 500년간 피눈물로 얻어낸 기억과 경험, 그 누구도 닫지 못한 비밀들로 가득한 보물창고가 있었다. 그는 앞으로 벌어질 굵직한 사건들을 모조리 꿰뚫고 있다. 역사의 맥락을 손바닥 보듯 읽어내며 지나간 모든 영웅과 현자들의 발걸음을 앞질러 걸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500년간의 뼈를 깎는 수련과 생사를 넘나들며 얻은 압도적인 전투 경험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한 가지 질문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정답일까? 중요한 요충지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다. 어떤 곳은 특정한 시간에만 열리고 모든 곳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련 경지를 요구했다. 지금 그의 단전은 아직 열리지조차 않았다. 심지어 고시경지의 수련자 자격조차 없는 상태였다. 흉험한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산맥을 넘을 능력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 야생 멧돼지 한 마리에게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나약한 몸뚱이였다. 가문의 자원을 철저히 이용해 수련의 경지를 최대한 빨리 끌어올려야만 한다. 500년간 마파의 길을 걸어온 사내의 눈에 칭마오산은 한없이 초라하고 작기만 했다. 구이의 마을은 그저 조그만 새장에 불과했지만 새장에는 양면성이 있는 법. 나를 서밤에는 견고한 벽이 곧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도 하니까. 그러니 당분간은 이 새장 안에서 은밀히 판을 짤 것이다. 고시 3랭크에 도달하기만 하면 이 시골 구석을 뒤로하고 떠날 수 있다. 그리고 내일이 바로 그 시작인 개규의식이다. 그 직후 그의 진짜 수련이 막을 올릴 것이다. 자신의 자질을 떠올리자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오만한 비웃음이 번졌다. 바로 그때 문이 스르륵 밀리며 열렸다.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선 한 소년. 팡위안과 거울처럼 똑 닮은 얼굴이었다. 형, 또 비를 맞고 서 있네. 팡위안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쌍둥이 동생 구이의 팡정이었다. 팡정은 형의 침묵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형은 늘 이런 식이었으니까. 어쩌면 이것이 바로 천재라는 존재가 짊어진 운명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한나란 씨 같은 태에서 태어났건만 자신은 그저 한 마리 개미처럼 평범하게 느껴질 뿐이다. 하늘은 어찌하여 이토록 불공평하단 말인가. 그의 형에게는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빛이 주어졌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보잘것없는 돌멩이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저 방원의 동생이라고 부를 뿐이다. 때로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면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강렬한 혐오감이 밀려오곤 했다. 그로 인해 그는 말수가 적어지고 내성적으로 변해버렸다. 방원은 동생의 머릿속에서 맴도는 모든 생각들을 꿰뚫어보고 있다. 그가 3살이 되던 해, 이 육신의 부모는 가문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모두 목숨을 잃었다. 그의 삼촌과 숙모는 후견인이라는 명목으로 나서서 자신들의 것도 아닌 보금자리를 차지했고 형제들을 차갑게 홀대했다. 이 세계로 넘어온 자로서 그의 본래 계획은 조용히 몸을 사리는 것이었으나 가혹한 삶이 그를 몰아붙였고 결국 그의 비범한 재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가 가진 소위 천재성이란 그저 성숙한 영혼이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낸 지구의 시들을 읊은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커져만 가는 외부의 압박 속에서 그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 차가운 가면을 썼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차가움은 더 이상 가면이 아니게 되었다. 그것은 그의 진짜 얼굴이 되었다. 그 후로 삼촌과 숙모는 더 이상 그를 학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친절은 그저 하나의 투자일 뿐이었다. 그가 이용 가치를 잃는 순간 냉혹한 버림이 뒤따를 것이다. 우습게도 그의 남동생은 그 어떤 것도 꿰뚫어보지 못했다. A급 자질을 판정받고 가문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게 되자 그는 태도를 돌변하여 자신의 핏줄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방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모든 천재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질은 고작 C급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명은 이토록 잔인한 농담을 즐긴다. C급 자질의 형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천재라는 칭호를 짊어졌다. 세상에 눈에 띄지 않던 동생은 내내 엄청난 재능을 품고 있었다. 각성의식에서 진실이 밝혀졌을 때 가문 전체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동생은 하늘로 승천하는 용처럼 솟아올랐고 형은 날개 꺾인 새처럼 추락했다. 그가 이를 증오했는가? 전생에는 그랬다. 하지만 지금 500년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그에게 증오란 무의미할 뿐이다. 그는 심지어 동생을 이해할 수도 있었다. 500년 후 자신을 사냥했던 정파의 무인들조차 이해할 수 있다.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는 법. 적자 생존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의 이치일 뿐이다.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한 줄기 운명을 좇는다. 음모와 살육, 그 어떤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의 앞길을 막는다면 그게 누구든 대답은 간단하다. 둘 중 하나는 죽는다. 그의 야망은 타협하기엔 너무나도 거대했다. 온 세상이 그의 적이 된다 해도 상관없다. 그는 피와 살육을 뚫고 홀로 걷기 위해 태어난 존재니까. 복수는 그의 목표가 아니다. 마도의 타협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방원은 동생을 바라보며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한다. 꺼져. 그 시선이 9월 방정의 발걸음을 차갑게 멈춰 세웠다. 그 눈빛에 사로잡힌 순간 그는 발가벗겨진 채 눈밭에 서서 모든 비밀이 까발려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내일 봐. 야경꾼이 일정한 박자로 딱따기를 치며 순찰을 돈다. 삼경이요. 화기를 조심하시오. 그 외침이 창문을 넘어 희미하게 들려왔다. 방원이 뻑뻑하고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는 밤새 침대에 누워 머릿속으로 계획을 굴리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통틀어 그가 눈을 붙인 시간은 고작 1시간 남짓이었다. 이 육신은 아직 수련을 시작하지 않았기에 피로가 파도처럼 그를 덮쳐왔다. 하지만 500년의 경험과 강철 같은 의지를 품은 사내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창문을 밀어 열었다. 밖의 풍경을 한번 훑어본다. 비가 그쳤다. 바로 그때 아래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흘러올라왔다. 방원도련님, 일어나셨군요. 지금 바로 올라가 세수와 채비를 도와드릴게요. 방원은 그녀가 옷 시중을 들게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과 미동조차 없는 마음으로 아리따운 하녀를 내려다본다. 여리고 순진해 보이지만 그녀는 숙모가 심어놓은 첩자다. 허영심 많고 얕은 그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배신할 것이다.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9월 방정. 그는 형의 시중을 드는 소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질투를 느꼈다. 언젠가 션쿠이가 나를 저렇게 모셔준다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 그에게도 하녀가 있었지만 주름진 노파에 불과했다. 게다가 그 노파조차 형이 그를 위해 삼촌 부부에게 부탁하여 배정받은 것이었다. 그때 방원이 쉔쿠이의 손을 뿌리쳤다. 그쯤 해둬라. 그만 나가. 쉔쿠이는 오늘따라 냉담한 그의 태도에 조금 어리둥절하고 상처받은 듯 입을 삐죽였다. 그녀는 애교를 부리려 입을 열었다가 멈칫했다. 그의 서늘한 기운이 말이 튀어나오기도 전에 죽여버린 것이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다. 마침내 네라는 짧은 대답만 남긴 채 그녀는 순순히 밖으로 나섰다. 방원이 고개를 돌렸다. 방정, 준비 다 됐나? 동생은 문간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얼어붙어 있었다. 조용한 중얼거림. 방원은 그 중얼거림 뒤에 숨겨진 모든 속내를 알고 있었지만 굳이 지금 그것을 들추어낼 필요는 없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좁은 길을 따라 걸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손가락질했다. 저기 봐, 방시 형제야. 앞에 무표정하게 걷는 애가 그 천재 방원이래. 웅성거리는 속삭임이 그를 훑고 지나갔다. 가장 높은 나무가 바람을 많이 맞기 마련이지. 그는 생각했다. 당연하게도 지평선 너머로 새벽빛이 번져갔다. 방원의 그림자가 동생의 얼굴 위로 드리워졌다. 방정은 문득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을 느꼈고 그 어둠을 만들어낸 것은 다름 아닌 그의 형이었다. 어쩌면 평생을 그 그림자 아래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가슴이 옥죄어오는 답답함이 커져 숨쉬기조차 벅찼다. 방원은 그 기색을 눈치채고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그의 삼촌과 숙모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교활했다.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며 피를 나눈 가족끼리 칼을 겨누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전생에 그는 너무 어설퍼서 그 속내를 꿰뚫어보지 못했고 동생은 너무 어리석고 순진하기만 했다. 그들의 조종은 완벽하게 먹혀들었다. 하지만 500년이라는 마도의 교활함으로 무장한 지금 이런 얄팍한 수작은 그저 어린아이 장난에 불과했다. 심치 쉔쿠이는 진작에 처리할 수 있었다. 방정은 통제하여 굴복시킬 수 있었고 삼촌과 숙모조차도 예외는 아니었다. 가문의 모든 장로들을 무릎 꿇릴 방법도 100가지나 넘게 알고 있었지만 방원에게는 그 어떤 것도 흥미가 없었다. 심취가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사랑도 충성심도 없다면 그저 고깃덩어리에 불과할 뿐이다. 자신의 친동생이라도 버려야 한다면 기꺼이 버릴 것이다. 삼촌과 숙모, 족장, 장로들까지. 방원의 눈에 그들은 모두 한낱 개미떼일 뿐이었다. 어찌 그딴 것들에게 단 한 줌의 생각이라도 낭비하겠는가. 하지만 감히 자신의 앞길을 막아서는 자가 있다면 결단코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 위로 떠오른다. 이 마을 권력의 중심인 가문 대강당 앞에 10살 남짓한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학당 장로가 앞으로 나섰다. 다들 모였으니 긴 말하지 않겠다. 오늘은 너희 인생의 전환점이 될 날이다. 나를 따르라. 그는 대강당 입구를 지나 조각된 돌계단을 따라 아이들을 거대한 지하 동굴로 이끌었다. 동굴의 은은한 빛 속에서 아이들 사이로 탄성이 터져나왔다. 지하 동굴의 광경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다. 수백 년 전 고월 가문은 중원 대륙을 떠나 남방 국경으로 이주하여 이곳 청모산에 정착했다. 그들을 이곳으로 이끈 것은 바로 이 지하 동굴 깊은 곳에 있는 영천이었다. 그 영천이야말로 고월 마을의 근간이다. 영천은 원석을 풍부하게 생성해내며 끊임없는 수련 자원의 공급처가 되어준다. 그리고 시냇물 건너편에는 끝없이 펼쳐진 꽃바다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가문을 지탱하는 또 다른 초석이다. 수많은 고규 벌레들의 먹이인 월란화다. 이 꽃밭은 가문 최대의 사육장인 셈이다. 그 광경에 어린아이들은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장로가 외쳤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는지 잘 들어라. 이름이 불리면 시냇물을 건너 반대편으로 가라. 최선을 다해 걸어가라. 멀리 갈수록 좋다. 알겠느냐? 누구도 감히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못했다. 멀리 걸어갈수록 자질이 높다는 뜻이며 그 숫자 하나가 남은 평생을 뒤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장로가 첫 번째 이름을 불렀다. 고월 진백. 소년이 앞으로 나서 시냇물을 건넜다. 건너편 꽃밭에 발을 들이자마자 소년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길을 막고 있는 듯한 압박감에 부딪혔다. 그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세 걸음을 내디뎠다. 꽃들 위로 떠다니는 은은한 빛이 그의 움직임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버텼지만 더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다. 장로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기록했다. 9월 진백, 세 걸음. 수련 자질 없음. 그 말이 떨어지자 무리 속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지만 장로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이름이 울려 퍼졌다. 9월 조시. 사실 누구나 수련할 재능을 타고나는 것은 아니다. 평균적으로 10명 중 5명이면 훌륭한 편에 속했다. 하지만 9월 가문의 비율은 더 높아서 10명 중 6명에 달했다. 이는 가문의 창시자이자 전설적인 고사 규 마스터였던 일대 선조가 남긴 유산이었다. 그의 경지가 너무도 깊어 그 힘이 혈통의 일부가 된 것이다. 9월 가문의 모든 구성원은 그 피를 이어받았기에 평균 이상의 자질을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자질이 전혀 없는 아이가 연달아 둘이나 나온 것이다. 족장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학당 장로가 세 번째 이름을 불렀다. 9월 막북. 어깨가 떡 벌어진 키 큰 소년이 성큼성큼 시냇물을 건넜다. 또래보다 훨씬 거대한 덩치가 그를 힘차게 앞으로 밀어붙였다. 그는 36걸음에서 멈춰섰다. 지켜보던 무리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나왔다. 학당 장로의 눈빛마저 반짝였다. 9월 막북, B등급 자질. 이리 오너라. 너의 원해를 확인해보마. 장로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잠시 후 그가 기록했다. 9월 막북, 원해 66%. 강력한 수련 잠재력. 이 세계에서 자질은 높은 순서대로 A, B, C, D의 4등급으로 나뉜다. D등급인 소년도 3년을 수련하면 일전 고사가 될 수 있어 가문의 든든한 주춧돌이 된다. C등급인 소년은 대개 2년 안에 이전 고사가 되며 가문의 믿음직한 중추 역할을 한다. D등급인 소년은 미래의 장로로 육성되어 6, 7년이면 3전 고사의 경지에 오른다. 그리고 A등급은 단 한 명만 나와도 가문 전체에 내린 축복이다. 세심한 육성이 더해지면 10년 안에 사전 고사에 도달할 수 있다. 장로가 9월 막북을 바라보며 말했다. 온 힘을 다해 수련하거라. 언젠가 너도 장로들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근처에 있던 의회 장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허허, 내 손자 녀석 제법이지 않소? 9월 정년. 9월 정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30분 후 아이들의 절반이 순서를 마쳤지만 대부분 C등급과 D등급이었고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은 아예 자질조차 없었다. 족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문의 혈통은 수년째 옅어지고 있었다. 전력을 보강해줄 사전고사도 나타나지 않았고 세대가 지날수록 9월 가문 어린아이들의 자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학당 장로가 외쳤다. 9월 적성! 9월 정년 장로의 손자 소년은 눈에 띄게 몸을 떨었고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이 연약해 보이는 소년은 단숨에 30걸음을 걸어나갔다. 기록을 맡은 장로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또 다른 B등급이군. 9월 정년이 몸을 돌려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그의 시선은 의기양양하던 9월 막진에게 꽂혔다. 방원은 9월 적성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의 기억 속에 이 소년은 고작 C등급에 불과했다. 할아버지가 결과를 조작해 B등급인 것처럼 위장했고 결국 그 사실이 발각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았었다. 만약 방원이 속임수를 쓰려 했다면 그 방법은 셀 수 없이 많았다. 9월 적성의 할아버지가 쓴 수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완벽한 방법들이었다. 하지만 환생한 이후 그에게는 무언가를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무엇보다 완벽한 속임수라 해도 수련 속도까지 숨길 수는 없는 법이다. 결국 진실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9월 적성의 경우는 달랐다. 그의 할아버지 9월 정년은 가문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쥔 두 장로 중 한 명으로 손자의 허물을 덮어줄 능력이 충분했다. 9월 정년과 9월 막지는 오랜 앙숙이자 가문 내 양대 산맥이었다. 정적을 짓밟기 위해 정년에게는 손자의 빛나는 성취가 절실했다. 그리고 정년의 든든한 뒷배덕에 적성은 거대한 거짓말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전 생에서 그의 비밀이 탄로난 것도 우연한 사고 때문이었다. 만약 방원이 지금 당장 이 사기극을 폭로한다면 가문에서 작은 보상은 받겠지만 9월 정년이라는 거대한 적을 만들게 될 터였다.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게다가 당장 협박을 무기로 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금의 방원은 너무나도 미약하니까 섣부른 시도는 끔찍한 재앙만 불러올 뿐이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이름이 호명되었다. 9월 방원. 방원의 머릿속에 아스라한 희망고의 전설이 스쳐 지나갔다. 태초에 이 세상이 빚어졌을 때 굽어보는 것은 오직 끝없는 황야뿐이었다. 그리고 그 척박한 황야에는 고난이라는 이름의 맹수들이 무리지어 살아가고 있었다. 그 잔혹한 야수들의 세계에 마침내 최초의 인간이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바로 일대 시조였다. 고난의 맹수들은 본능적으로 그에게 이끌렸다. 놈들은 그를 갈기갈기 찢어 삼키고 싶어 했다. 일대 시조에게는 바위 같은 육체도 날카로운 발톱도 번뜩이는 송곳니도 없었다. 이토록 연약한 자가 어찌 그런 끔찍한 괴수들과 맞설 수 있었겠는가. 끊임없이 쫓기고 숨어다니며 그의 식량은 단 하루도 넉넉할 날이 없었다. 먹이사슬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처절하게 목숨을 부지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3마리의 고가
제 발로 그를 찾아왔다. 고들은 일대 시조에게 말했다. 네 생명으로 우릴 먹여 살린다면 이 고난을 헤쳐나가도록 돕겠노라고. 다른 방도가 없었던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가장 찬란하고 생기 넘치는 청춘을 셋 중 가장 거대한 고에게 바쳤다. 그 고는 그에게 강대한 힘을 주었다. 그 힘 덕분에 그의 삶은 비로소 나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맹렬하게 싸우며 수많은 고난을 이겨냈지만 이내 깨달았다. 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끝없이 몰려드는 고난의 맹수들 앞에서 한 인간의 무력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했다. 깊은 고뇌 끝에 일대 시조는 자신의 전성기, 즉 인생의 절정기를 셋 중 가장 아름다운 고에게 바치기로 결심했다. 두 번째 고는 그에게 눈부신 지혜를 선사했다. 지혜가 생기자 깊은 사유와 성찰이 따랐고 값진 경험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는 지혜가 종종 압도적인 힘보다 우위에 선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영원히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는 법. 일대 시조가 늙어가면서 그는 더 이상 두 마리의 고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힘의 고도, 지혜의 고도 모두 그를 매정하게 떠나버렸다. 힘도 지혜도 잃은 채 그는 달아날 기력조차 없는 노구가 되어 다시 포위되고 말았다. 이빨은 빠진 지 오래고 들과일조차 씹기 버거운 몸이었다. 그는 무력하게 차가운 바닥 위로 쓰러졌다. 고난의 맹수들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칠흑 같은 절망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때 세 번째 고가 입을 열었다. 늙으니 네 자신을 내게 다오. 네 모든 고난을 끝내주마. 일대 시조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란 말인가. 힘의 고도 날 떠났고 지혜의 고마저 날 저버렸다. 내게 남은 건 추악하게 늙어버린 몸뚱이뿐. 하지만 이 늙은 몸마저 내게 내어준다면 내 삶은 지금 당장 끝나고 만다. 난 그저 단 1초라도 더 살고 싶을 뿐이다. 그러니 제발 가다오. 내게 내어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 그러나 세 번째 고가 대답했다. 우리 셋 중에 내 값이 가장 싸단다. 내가 바라는 건 오직 내 마음뿐이야. 일대 시조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렇다면 가져가라. 내 마음은 너의 것이다. 그 순간 세 번째 고가 무한한 빛을 내뿜으며 찬란하게 타올랐다. 고난의 맹수들이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도망쳐, 희망고다. 고난의 맹수들은 희망을 가장 두려워하는 법. 그 순간부터 일대 시조는 어떤 끔찍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희망에 내어주게 되었다. 방언이 걸음을 내디딜 때 그의 내면에서 조용한 상념이 꿈틀거렸다. 상황이 갈수록 흥미로워지는군. 그는 투명하게 빛나는 냇물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희망고들이 생동하는 드넓은 꽃바다로 걸어들어갔다. 아득한 별빛 같은 작은 불티들이 그를 향해 아스라이 떠올랐다. 희망고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고들은 소용돌이치며 방언의 허리춤으로 응집했다. 기록 장로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족장 곁에 서 있던 자들조차 술렁이기 시작했다. 희망고의 수가 터무니없이 적지 않은가. 갑종 자질의 모습이 절대 아니야. 턱없이 부족해. 방언은 계속해서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엄청난 압박감이 배로 짓눌러왔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멈춰섰다. 27보. 다음 순간 그의 양신장 사이에서 빛의 구체가 아른거리며 생명을 얻었다. 공규가 열렸다. 마침내 영생을 향한 희망이 싹튼 것이다. 공규의 신비는 실로 무궁무진했다. 방언의 몸속에 존재하지만 그 어떤 장기와도 겹치지 않는 미지의 영역, 무한히 광활하면서도 동시에 끝없이 미소한 곳, 두 가지 진실이 그 안에 공존했다. 얇은 빛의 막이 공규의 형태를 유지하며 무너지는 것을 막고 있었다. 그리고 그 껍질 속에 원시해가 일렁였다. 오직 일전구사의 원시해만이 이 구릿빛 진원을 머금고 있으니 사람들은 이를 청동해라 불렀다. 그러나 방언의 원시해는 공규의 고작 44%, 절반에도 못 미치는 양만 채우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병종 자질의 명백한 낙인이었다. 원시해의 모든 물방울은 진원, 즉 방언의 생명력이 응축된 눈부신 결정체였다. 구사들은 이 진원을 끌어올려 자신들의 고를 부린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방언은 공식적인 일전구사가 되었다. 그의 공규가 열렸다. 목적을 달성한 희망 고가 흩어지며 그의 몸속으로 스며든다. 방언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장벽에 손을 짚었다. 이것이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것이다. 더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기록 장로가 그를 지켜본다. 더는 나아갈 수 없는 거냐. 방언은 무심하고 건조한 눈길로 그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말없이 뒤돌아 걸어간다. 군중이 들끓기 시작한다. 27보라고. 방언이 고작 C등급이란 말인가. 믿을 수 없어. 그 엄청난 천재가 고작 C등급에 불과하다니. 고월방정도 몸을 파르르 떤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의 숙모와 삼촌, 그리고 가문 전체가 그의 형을 엄청난 천재일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족장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본다.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기록 장로는 확신하고 있다. 이 방식에는 어떠한 결함도 없다.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와중에 속임수를 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자질이 뛰어난 원시 씨앗이 비범한 특징을 발현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 특징이 항상 높은 자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족장의 좌절감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 기대가 클수록 추락도 뼈아픈 법이다.
고월 가문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쇠퇴하고 있다. 하지만 방원은 그저 담담하고 평온하게 미소 지을 뿐이다. 그는 걸음을 떼기도 훨씬 전부터 이 결과를 알고 있었다. 전생에서는 이 결과를 맞이했을 때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그는 차가운 냇물에 쓰러져 뼛속까지 흠뻑 젖었건만 그 누구 하나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다. 기대로 가득 차 있던 모든 얼굴이 그 순간 차갑고 공허하게 식어버렸다. 칼날처럼 예리한 그들의 시선이 그를 무참히 찌르고 들어왔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똑같은 광경을 마주한 그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기만 하다. 고난이 닥쳐오면 그저 마음에 희망을 품으면 될 일이다. 다른 이들의 실망 따위는 그가 알 바 아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학당 장로가 깊은 한숨을 내쉰다. 다음 9월 방정. 그 이름에 방정식이 번쩍 정신을 차린다. 그는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장로에게 대답한다. 그는 채 두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그가 비틀거리다 냇물에 빠지자 족장이 차가운 콧방귀를 뀐다. 방씨 형제,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녀석들이었나. 방정은 화끈거리는 얼굴로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본다.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이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그의 멱살을 움켜쥔다. 강력한 힘이 그를 냇물 밖으로 끌어당긴다. 9월 방정은 파르르 떨며 고개를 들다 완전히 무표정한 얼굴과 마주친다. 그 서늘한 표정이 마치 묵직한 주먹처럼 그의 명치를 강타한다. 그가 격렬한 기침을 쏟아낸다. 두 귀에서 비웃음이 터져나온다. 역시 형제는 형제네. 둘 다 구제불능이야. 족장은 말없이 지켜보기만 한다. 방정이 갈피를 못 잡고 서 있을 때 형의 목소리가 귓가에 닿는다. 가라. 앞으로 나아갈 길은 기꺼이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거다. 방정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방원은 이미 등을 돌려 멀어지고 있다. 가슴속에 혼란을 품은 채 방정은 다시 몸을 돌려 꽃밭을 마주한다. 그는 형이 어떻게 그토록 태연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처참히 무너져 내렸을 텐데.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발길이 어느새 43보에 다다른다. 지금껏 무거운 침묵을 지키던 족장이 마침내 큰 소리를 터뜨린다. A등급 자질이라니 믿을 수가 없군. 3년 만에 드디어 9월 가문에 A등급 천재가 다시 나타났다. 9월 정년이 지체 없이 앞으로 나선다. 방씨 핏줄은 본래 적시 핏줄의 반개였습니다. 9월 방정은 당연히 저희가 거둬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장로가 날카롭게 말을 자른다. 자네가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정년 영감. 자네라면 그 아이를 망치고 말 걸세. 차라리 9월 모진에게 맡기는 게 낫지. 족장이 두 사람을 단숨에 조용히 시킨다. 이 아이는 내 밑에서 직접 훈련받게 될 것이다.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지금 당장 말해보아라. 그 압도적인 시선 아래 모든 목소리가 쥐 죽은 듯 잦아든다. 일주일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가문의 학당에서 학당 장로가 자신만만하게 열변을 토하고 있다. 인간은 만물 중 가장 지혜로운 영장이요. 고충은 천지의 진정한 정수다. 고충은 이 세상 구석구석에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광석과 흙, 풀과 덤불, 심지어 들짐승의 몸속에도 깃들어 있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고를 부리는 자들을 우리는 고사라 부른다. 고사는 1전부터 9전까지 총 9단계로 나뉜다. 7일 전 개규대전에서 너희는 모두 무사히 공규를 열고 원회를 형성했다. 이제부터 너희 각자는 당당한 일전고사다. 이렇듯 집중하는 어린 학동들 사이에서 한 소년이 전혀 다른 의미로 눈길을 끈다. 그의 옆에 있던 소년이 몸을 기울이며 나지막이 중얼거린다. 방호는 아직도 자고 있잖아. 한때 칭송받던 천재는 이제 매일 밤 술단지를 품에 안고 마을을 비틀거리며 만취 상태로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있다. 주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조차 그를 조금도 방해하지 못한다. 그는 그저 깊은 잠에 빠져 있다. 학당 장로의 미간이 찌푸려진다. 꼬박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저 모양이라니. 자신이 저 녀석을 단단히 잘못 보았다. 이깟 좌절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녀석이라니. 이토록 나약한 정신머리로는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가문의 피 같은 자원만 갉아먹을 뿐이다. 장로는 상념을 떨쳐내고 말을 잇는다. 우리 가문의 역사에는 수많은 위대한 전사들이 등장했다. 그중 두 분이 무려 오전에 경지에 오르셨지. 첫 번째는 우리의 시조이신 일대 족장님이시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9월 마을을 세우셨다. 두 번째는 4대 족장님으로 고대 시체 오전의 경지까지 도달하신 참으로 특출난 재능의 소유자이셨다. 그 악랄한 마두, 화주행자가 기습하지만 않았어도 그는 육전에 올랐을지도 모른다. 화주행자 본인도 오전의 고대 시기로 남강을 수년간 공포에 떨게 한 악명 높은 포식자이자 마도에서 악명이 자자한 자였다. 수백 년 전 그는 구야 마을을 노리고 청모산으로 흘러들어왔으나 4대 족장에게 간파당했다. 산을 뒤흔든 격전 끝에 화주행자는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했다. 자비로운 4대 족장은 그를 살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자 화주행자는 기습을 가해 족장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경노한 족장은 그 자리에서 그를 쓰러뜨렸지만 자신의 상처 역시 손쓸 수 없을 만큼 깊어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고 말았다. 모든 9월 일족의 가슴속에 4대 족장은 마을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으로 남아있다. 그 목소리의 방언은 천천히 잠에서 깨어났다. 화주행자,
넌 대체 어디서 죽은 거냐? 마을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기억 속에서 그 일은 약 2달 뒤에 일어난다. 일족 중 고대 시귀 경지에 오른 한 고사가 시련의 아픔에 술에 취하게 된다. 그는 마을 밖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옷을 흠뻑 적신 술 냄새가 우연히 주충을 그에게로 이끈다. 기쁨에 겨운 그는 주충의 뒤를 쫓는다. 주충의 흔적을 따라가다 숨겨진 동굴 입구를 발견하고는 용감하게 안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그는 화주행자의 유해와 유산을 발견한다. 그의 경지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한동안 온 지역의 화제가 된다. 하지만 방원은 그 이야기의 대략적인 개요만 들었을 뿐이다. 정확한 위치는 결코 알지 못했다. 애초에 누가 환생을 계획하고 살겠는가. 요 며칠 방원은 술을 대량으로 사들여 매일 밤 마을 외곽을 배회하며 그 냄새로 주충을 밖으로 유인해내길 바랐다. 기척조차 없었다. 흔적 하나 없었다. 만약 그것을 찾아 본명고로 정지할 수만 있다면 일족의 월광고를 모든 면에서 아득히 뛰어넘을 것이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어느새 4월이 다가왔다.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학당의 장로가 공지를 발표했다. 모두가 자신의 본명고를 정지할 시간이다. 수업이 끝나면 고실로 가서 자신의 고를 선택해라. 정제가 끝날 때까지 온전히 집중하고 완료되면 학당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너희의 첫 공식 평가다. 가장 먼저 끝낸 자에게는 원석 10개라는 후한 포상이 주어질 것이다. 고사의 수행에 있어 고의 힘이 곧 모든 것이다. 어린 일족들은 서로를 밀치며 고실을 향해 달려갔다. 입구에 경비병이 소리쳤다. 모두 한 명씩 줄을 서라. 마음은 다급했지만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곧 방원의 차례가 되었다. 고는 9개의 등급으로 나뉘며 이는 고사의 9가지 경지에 각각 대응한다. 하지만 일족이 제공하는 것은 일전고뿐이다. 원칙적으로 일전고사는 일전고만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의 경지를 넘어선 상위 등급의 고를 사용하려 들면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게다가 고는 먹이를 주어야 한다. 상위 등급 고의 유지비는 낮은 경지의 고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신입 고사들에게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첫 정제는 항상 같은 등급의 고로 이루어진다. 고사가 처음으로 정제하는 고는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본명고가 되기 때문이다. 본명고가 파괴되면 고사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방원은 화주행자의 은신처에서 주충을 얻어 자신의 본명고로 삼길 바랐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다. 안전을 기하기 위해 그는 월광고를 선택했다. 월광고는 고월 일족을 대표하는 고다. 대부분의 일족이 이를 본명고로 선택한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고가 아니라 오직 일족의 비전으로만 배양되는 고다. 고월 일족을 규정하는 상징 그 자체다. 그러나 월광고와 비교했을 때 주충의 가치는 훨씬 더 뛰어나다. 월광고가 고월 마을의 특산물일지는 몰라도 고사에게 제공하는 이점은 주충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선택을 마친 방원은 주점으로 향해 주인에게서 오래된 술 2항아리를 더 샀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는 매일 이곳에 와서 술을 샀고 그 향기로 주충을 유인하기 위해 마을 외곽을 배회했다. 원석은 만물의 가치를 측정하는 이 세계의 화폐지만 동시에 천지의 정수가 응축된 것으로 고사의 수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돈이자 곧 자원인 셈이다. 하지만 방원의 씀씀이로는 아무리 많은 원석이라도 남아나질 않을 것이다. 하루에 2항아리씩 꼬박 7일 동안 그가 모아둔 원석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고사에게 원석은 단순한 부가 아니다. 수행 그 자체의 원동력이다. 원석이 충분하다면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고 약한 자질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방원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일이면 술을 살 돈조차 남지 않겠군. 주충은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말로 월광고를 본명고로 삼아야만 하는 것일까? 장로는 정제를 가장 먼저 끝낸 자에게 원석 20개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모두가 1등을 차지하기 위해 집에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겠지만 정제는 자질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쟁이다. 자질이 뛰어날수록 유리해진다. C급 자질을 가진 방원으로서는 1등을 차지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형, 또 주점에 온 거야. 이러지 마. 숙부님과 숙모님이 형을 보고 싶어 하셔.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어. 형을 아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 단 한 달 만에 모든 것이 변했다. 한때 빛나던 형은 진흙처럼 우중충해졌고 동생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고월 방정은 마치 어두운 구석에서 빛이 쏟아지는 세상으로 걸어나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투명인간에서 모두의 관심의 중심으로 변한 것에 그는 아직도 적응하는 중이다. 그는 처음으로 비틀거리며 걸음마를 떼는 아기와 같았다. 이 새로운 삶 속에서 비틀거리며 그는 궁금했다. 예전의 형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그것은 황홀하면서도 동시에 고통스러웠다. 천재라 불리던 형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어쩌면 이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방정의 머릿속에 무언가 번뜩였다. 형은 언제나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진짜 천재는 바로 자신이다. 방정이 다시 한번 불렀다. 방원 형, 이제 그만 정신 차려. 하지만 그 말은 아무런 동요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리고 그 고요하고 무관심한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그의 내면에서 일말의 두려움이 일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방정? 형의 시선조차 마주치지 못하는 거냐? 넌 이제 변했잖아.
그때 방원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이끌었다. 거기 서 있지 마. 가자. 여전히 표정 하나 없는 그 얼굴에 방정은 이를 악물었다. 앞서 걷는 형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결국 뒤를 따랐다. 해가 서쪽으로 저문다. 눈 깜짝할 사이에 너희 둘 다 15살이 되었고 벌써부터 뛰어난 자질을 보여주고 있구나. 특히 방정이 너 말이야. 삼촌과 나는 너희 둘이 정말 자랑스럽단다. 자, 각각 원석 6개씩이다. 고개벌레를 정련하는 데는 자원이 많이 들지. 이걸로 보충하려무나. 방원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를 챙겼다. 반면 방정의 얼굴은 환해졌다. 감사합니다. 삼촌, 숙모님. 진원을 보충하려면 꼭 필요했어요.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감사를 담아 절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숙모는 그를 친아들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방정의 가슴이 뛰었다.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늘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숙모가 입을 가리며 미소 지었다. 그럼 넌 이제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란다. 더 이상 삼촌, 숙모가 아니지. 방 안에 웃음꽃이 피어났다. 우리 아들, 5살 때부터 10년 동안 너를 키운 보람이 있구나. 이윽고 삼촌은 방원에게 고개를 돌려 그의 생각을 물었다. 방원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방정이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삼촌이 그를 제지했다. 방원이도 이제 15이니 독립할 나이가 되었지. 그는 이별 선물이라며 원석 200개를 준비했다. 원석 200개라니. 엄청난 액수의 방정은 고개를 획 돌렸지만 방원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했다. 다른 일이 없다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고월 방정은 당황했다. 아버지, 어머니, 형에겐 그저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제가 형과 얘기해볼게요. 삼촌이 한숨을 내쉬었다. 억지로 될 일이 아니란다. 네가 신경 써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감동했어. 그는 하인을 불러 방정이 거처에 자리 잡도록 안내하게 했다. 고월 가문의 규율에 따르면 장남은 16세가 되면 가문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을 얻는다. 방원에 돌아가신 부모님은 원석 200개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막대한 유산을 남겼다. 만약 방원도 방정처럼 입양되었다면 그 상속권을 박탈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15살에 홀로 나서는 것 역시 유산을 상속받기 위한 가문의 요구 조건에는 미치지 못한다. 방원은 덫을 빠져나갔지만 그들은 이미 A등급의 자질을 지닌 방정을 손에 넣었다. 방원은 고작 C등급에 불과하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방원이 16세가 되기 전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도록 함정을 파서 가문에서 추방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상속권도 자연히 사라진다. 하지만 방원처럼 날카로운 자가 정말 그런 실수를 저지를까? 그래서 삼촌은 마음을 독하게 먹고 덫을 놓기로 결심한다. 한때 온순해 보이던 그 소녀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내뿜고 있었다. 젊은 하녀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방정 도련님, 따뜻한 물을 준비할까요?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들여와. 그녀는 한때 방원을 모시던 하녀였다. 하지만 방원은 C등급이고 방정은 A등급이기에 그녀의 시선은 이제 방정에게 꽂혀 있었다. 9월 마을의 등불빛 아래서 저런 인재의 동아줄만 잡는다면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하찮은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방원은 창가에 서서 끊임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사흘 밤낮이라. 3일 전밤 그는 오래된 술 2항아리를 챙겨 마을 외곽을 수색하러 나섰다. 그때 하늘이 갈라지듯 쏟아진 비였다. 뼛속까지 젖어버렸고 설상가상으로 비 때문에 술 냄새도 순식간에 씻겨 내려갈 터였다. 수색을 멈춰야만 했다. 폭우 속을 계속 뚫고 나갔다간 의심만 살 뿐이다. 방황하는 척하던 그의 행동은 위장이었고 그는 결코 주변의 눈초리를 과소평가하지 않았다. 바보들만이 남들도 바보일 거라 착각하는 법이다. 그래서 방원은 물러났다. 주충 조견을 당장 손에 넣을 수 없게 되자 그는 만전을 기하기 위해 월광 고해를 먼저 정련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주충이 나타나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 아니라 해도 월광고를 얻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방원의 마음은 잔잔한 물결처럼 고요했다. 예상치 못한 일은 위기가 아니다. 그저 삶의 일부일 뿐. 세상에 완벽하게 풀리는 일이란 없으며 진원의 바다에 있는 진원 한 방울 한 방울은 너무나도 귀중하다. 그것이 바로 고 헤이사의 힘을 이루는 근간이니까. 그의 생각이 차분히 가라앉았다. 그는 가슴팍 주머니에 손을 넣어 월광고를 꺼냈다. 곡해벌레는 천지의 정수이자 위대한 대도와 그 법칙을 담은 그릇이다. 그러나 그들 역시 제각기 의지를 지닌 채 거칠고 자유롭게 태어난 생명체다. 이를 정련하기 위해 방원은 먼저 그 의지를 소멸시켜야만 했다. 위협을 감지한 월광고가 격렬히 반항했다. C등급 자질만으로는 그 과정이 잔인하리만치 고통스러울 터였다. 30분이 지났지만 벌레는 끄떡도 없는 듯했다. 방원이 잠시 멈췄음에도 월광고는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약 6시간 후 월광고는 방원의 진원을 완전히 고갈시킬 것이다. 그러면 정련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한 번의 정면 시도는 소모전을 벌이는 두 군대의 교전과도 같다. 고벌레가 아주 조금 힘을 잃는 동안 방원의 진원은 그 3, 4배의 속도로 타들어간다. 고사는 진원의 바다를 끊임없이 채워가며 정련을 밀어붙여 얻어낸 한 치의 땅이라도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 이것은 기술과 진원을 다루는 통제력, 그리고 기나긴 싸움을 견뎌내는 인내심을 묻는 시험이다.
소모된 진원을 보충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자연 회복이다. 진원의 바다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차오른다. 두 번째는 원석에 깃든 자연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다. 30분 후 공규 공폭에는 아직 공간이 남았지만 방어는 더 이상 진원을 축적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C등급 자질의 절대적인 한계였다. 고작 6개의 원석만으로는 방원이 강력한 장로들을 등에 업은 고월막북이나 고월적성과 경쟁할 수 없다. C등급 자질로는 방정의 A등급에 맞설 수도 없다. 애초에 이 평가는 그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그의 진짜 우선순위는 그 어떤 월광고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주충을 얻는 것이었다. 밖에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팡위안이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꼬박 사흘 밤낮이 지났다. 이 비도 슬슬 그칠 때가 되었군.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팡위안 도련님, 심란하신 마음을 달래드릴 술과 안주를 좀 준비해왔습니다. 마침 그도 배가 약간 고프던 참이었다. 그가 손짓으로 그녀를 들어오게 한다. 소녀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오늘 밤 요리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히죠. 도련님, 음식을 모두 차려놓은 뒤 그녀는 천천히 두 잔의 술을 따른다. 도련님, 감히 제가 오늘 밤 도련님과 술잔을 나누어도 될는지요? 전 항상 도련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의 자질이 어떻든 간에 저는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녀가 바짝 다가와 그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은밀하게 속삭인다. 오늘 밤 제 모든 것을 도련님께 바치고 싶어요. 먼저 술부터 한 모금 올려드릴게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자신의 입술로 술잔을 기울인다. 도련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팡위안은 붉게 달아오른 그녀의 뺨을 응시한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한치의 미동도 없다. 언제까지 가증스러운 연기를 계속할 셈이지? 어설픈 유혹. 그게 전부일 뿐이다. 소녀의 몸이 굳어지며 얼굴에 극심한 공포가 번진다. 도련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 전혀 모르겠습니다. 팡위안의 손이 선 쿠이의 목을 옥전다. 숙부와 숙모가 널 시켜서 한 짓이겠지. 아래층에는 이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을 테고. 내같게 대체 뭐라고. 감히 나와 이런 장난을 칠 주제가 된다고 생각하나. 목을 조르는 소나귀에 힘이 들어간다. 선쿠이가 숨을 쉬지 못해 헐떡이자 마침내 그가 손을 놓아준다. 선쿠이, 내가 지금 당장 널 죽일 거라고 생각하나. 감정 없는 서늘한 표정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짙은 살이. 선쿠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이 남자는 분명 자신을 죽이고도 남을 악마였다. 수년간 날 모셔온 정을 생각해서 이번 한 번만은 살려주마. 내 천한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 동생을 찾아가라. 그 녀석이라면 속아 넘어갈 만큼 충분히 멍청하니까 가라. 가서 그 순진에 빠진 얼간이나 꿰어보란 말이다. 팡위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선쿠이는 밀려오는 후회에 몸서리친다. 도대체 왜 저런 악마 같은 자의 심기를 건드렸을까? 팡위안조차 이 함정은 예상치 못한 바였다. 전생에 그들이 꾸몄던 짓거리들에 비하면 이번엔 제법 창의적이군. 그는 그들의 이 얄팍한 호의를 뼛속 깊이 새겨둔다. 지혜로운 자는 무너지는 담장 아래 서지 않는다지만 그는 결코 지혜로운 자 따위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흉악한 존재다. 뒷받침할 힘조차 없으면서 제 발로 위험에 뛰어드는 건 얼간이나 하는 짓이지. 그의 예전 방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팡위안은 객잔으로 발걸음을 옮겨 점소이에게 빈 객실이 있는지 묻는다. 점소이는 만면에 웃음을 띠며 묵을 수 있는 방들을 읊어주고 식사는 방으로 직접 올려드릴 수 있다고 귀띔한다. 팡위안은 최고급 객실과 묵은 술 2항아리 그리고 안주 서너 접시를 주문한다. 원석을 챙기며 한껏 신이 난 점소이는 식사를 방에서 하실지 아니면 1층 객장에서 하실지 묻는다. 팡위안은 창밖을 힐끗 내다본다. 객장으로 하지.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자신의 C급 자질로 월광고를 정련하려면 원석이 필수적이다. 월광고의 의지가 약하다면 원석 5개로도 족하겠지만 놈이 고집을 부린다면 최소 8개는 필요할 테고 그것마저도 아슬아슬하다. 즉 주충을 찾아낸다 해도 그것을 정련할 원석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수색을 멈출 수는 없다. 화주승이 숨겨둔 비자금에는 막대한 양의 원석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 모든 것은 그 은닉처에 달려있다. 그것만 찾아낸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의 수련은 동기들에 비해 한참이나 뒤처지게 될 것이다. 주충을 꿰어내기 위해 벌써 일주일 넘게 공을 들였건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바로 그때 한 목소리가 귓가에 흘러든다. 장형님, 에이 왜 그러십니까? 딱 한 잔만 더 하시죠. 그가 고개를 돌려 바라본다. 옆 테이블의 무리가 한 남자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고 있다. 남자가 거절하자 그들은 술이 형편없어서 그런 거라 여기고는 점소이를 불러 다른 술을 더 내오라 손짓한다. 점소이는 더 좋은 술이 있긴 하지만 값이 좀 나간다고 말한다. 그가 손가락 2개를 치켜든다. 무례를 범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나으리들. 이 술은 한 항아리에 무려 원석 2개나 한답니다요. 테이블에 쥐죽은 듯한 정적이 감돈다. 그건 비싼 게 아니잖아. 완전 강도질이지. 덩치 큰 사내 중 하나가 몸을 앞으로 내민다. 지금 우리랑 장난하자는 거냐. 무리의 우두머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젓는다. 관두자. 아우들아. 오늘 밤은 이 정도 마셨으면 족하다. 다음을 기약하지. 근처에서 누군가의 비웃음 소리가 들린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돈도 없는 주제에 그러면 얌전히 찌그러져서 입이나 닥치고 있을 것이지. 그 말이 불을 지피고 만다.
덩치 큰 사내가 테이블을 거칠게 내리친다. 가져와. 당장 그 술 한 항아리 내오란 말이다. 반쯤 포기하고 있던 점소이의 표정이 그 자리에서 확 바뀐다. 분부대로 모시겠습니다. 나으리. 잠시 후 묵직한 술 항아리가 테이블 위에 놓인다. 항아리가 열리는 순간 짙은 술 향기가 객장 안의 모든 이들에게 퍼져나간다. 점소이가 과장되게 냄새를 맡으며 큰 소리로 외친다. 과장 하나 안 보태고 말씀드립죠. 나으리들. 이것이 바로 9월 마을 전체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청죽주 되겠습니다요. 다른 어디를 가셔도 절대 맛보지 못하실 겁니다. 그가 직접 냄새를 맡아보라며 손짓한다. 그 향기가 팡위안에게까지 닿는다. 그가 시선을 돌린다. 덩치 큰 사내가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 충동적으로 샀건만 다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점원이 서둘러 계산을 끝내버린 것이다. 이제 와서 무르기엔 너무 늦었고 돈은 이미 썼으니 그는 애써 어깨를 활짝 편다. 마셔, 형제들. 오늘 밤은 내가 쏜다. 야유하던 자가 다시 입을 연다. 6명이서 고작 이 작은 병 하나라고? 누구 코에 붙이겠어. 그렇게 인심이 넉넉하면 몇 병 더 사보시지. 그 도발의 사내는 결국 참을성을 잃는다. 입방정이 아주 심하구나. 꼬맹아. 밖으로 나와서 다시 짓거려봐라.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때 누군가 그의 허리에 찬 청동 계급장을 발견하고 방 안은 경악에 휩싸인다. 일전 고술사다. 사내가 비릿한 미소를 짓는다. 한판 붙자고 덤벼보시지. 먼저 들어와라. 왜 그러냐? 겁이라도 먹었나? 너희 6명 전부 한꺼번에 덤벼도 좋다. 그래야 피차 시간 낭비 안 할 테니까. 그가 손을 뻗어 탁자 위에 있던 청죽주 한 병을 집어든다.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곤 미소를 짓는다. 덩치 큰 사내가 재빨리 분위기를 파악한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괴념치 마시고 저희가 무례를 범한 것에 대한 사과로 여겨주십시오. 술병이 바닥에 나뒹군다. 와장창. 내 놈들 사과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사냥꾼 주제에 술 한 병에 원석 2개를 쓰다니. 나는 원석 하나 모으기도 벅찬데 너희는 여기서 돈 자랑을 하고 있구나. 필멸자 주제에 건방지군. 사냥꾼들은 결코 무례를 범할 의도가 없었다며 미친 듯이 고개를 젓는다. 그들은 서둘러 자신들의 원석을 꺼내며 납작 엎드린다. 악의는 없었습니다. 나리, 부디 저희의 성의로 이 원석들을 받아주십시오. 청동 계급장에 새겨진 한 줄무늬는 그가 일전 고술사임을 증명하지만 사내의 나이는 이미 20대 중반을 훌쩍 넘긴 듯하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원시 진원의 기운으로 보아 그는 일전 고계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 15살의 수련을 시작해 20대 중반에 고작 일전 고계에 머물러 있다는 건 정등자질이라는 뜻이다. 팡위안보다도 한 단계 아래인 것이다. 게다가 전투형도 아닌 보조형 고술사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필멸자 사냥꾼 6명을 상대하기엔 그것으로도 차고 넘친다. 그것이 바로 고술사와 평범한 인간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격차다. 힘이 곧 타인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다. 그것은 어느 세계에서나 통용되는 진리다. 다만 이곳에서는 그 사실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날 뿐이다. 그때 장야의 식탁에서 누군가 입을 연다. 적당히 해, 장야. 내 뜻은 충분히 전해졌으니까. 필멸자들 그만 좀 괴롭혀. 우리 둘 다 부끄러워지잖아. 장야는 몸을 돌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두어 걸음 떼던 그가 다시 뒤를 돌아본다. 마저 드시지. 그 잘난 청죽주나 계속 마셔. 방금 너희 꼴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있는데 도움이라도 될 테니. 방 안에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바닥에 쏟아진 술 냄새가 허공을 채운다. 팡위안이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그가 점원을 부른다. 여기 청죽주 한 병 가져와. 6 사냥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다. 이 상황에서 그 술을 시킨다는 건 장야의 뺨을 대놓고 후려치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장야가 돌아보며 그 젊은이를 유심히 살피고 옅은 원시 진원의 기운을 감지하자 그가 같은 고술사 후배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장야가 인사를 건넨다. 팡위안은 철저히 무시한다. 사냥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본다. 점원이 팡위안 앞에 새 청죽주 한 병을 내려놓는다. 팡위안은 술병을 챙겨 일어나 방 안의 모든 시선을 뒤로 한 채 차분히 문을 향해 걸어간다. 팡위안은 화주행자에 대해 전해지는 이야기에 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을 거라 의심한다. 그동안의 탐색은 분석의 나날이기도 했고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화주행자의 숨겨진 유산을 발견했다면 어째서 그걸 혼자 차지하지 않고 가문에 보고했단 말인가. 탐욕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 고술사가 자신의 욕망을 거스르고 발견한 것을 모조리 독차지하는 대신 가문 수뇌부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던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 청죽주를 사고 나니 수중엔 원석이 단 2개밖에 남지 않았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다. 사흘 내내 내린 비가 산의 공기를 말끔히 씻어내렸다. 남은 건 티 없이 맑은 기운뿐이다. 이렇게 맑은 공기 속에서 명주의 향기는 마치 백지 위에 떨어진 묵직한 먹물 한 방울과도 같다. 절대 놓칠 수 없을 만큼 강렬하다. 이것이 바로 팡위안이 오늘 밤 확신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 7일간의 수색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화주행자가 그 일대 어디에서도 죽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으니 그가 가진 또 다른 이점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고월 일족 최고의 명주다. 청죽주. 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 이상 일어날 일이라면 바로 오늘 밤 일어날 것이다. 청죽주가 돌무더기 위로 쏟아진다. 향기가 사방으로 피어오른다. 그가 자리를 뜬 후에도 그윽한 향기는 머물러 있다. 다음 바위 위로 술을 붓고
또다시 붓기를 반복한다. 돌이 흠뻑 젖을 때마다 9월 일족 최고 명주의 향기가 허공을 가득 채우고 마침내 마지막 술방울이 떨어진다. 방위안이 병을 기울여 남은 술방울을 하얀 꽃송이 한가운데로 떨어뜨린다. 그 무게에 꽃송이가 파르르 떨린다. 술방울이 꽃잎을 타고 흘러내려 아래쪽 잎사귀 위로 뚝뚝 떨어진다. 방위안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정말 이것으로 끝인가? 또 실패한 건가? 모든 것이 그에게 유리하게 돌아갔건만 주충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지금 해내지 못하면 확률은 더 희박해질 뿐이다. 남은 원석이 2개뿐이라 계속 도박을 할 수는 없다. 아직 월광 고도 정련해야 하지만 가끔은 그것이 인생인 법이다. 손에 닿을 듯 아프도록 가까워 보였던 목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있기도 하니까. 그것이 바로 삶의 잔인함이자 기묘한 아름다움이다. 방원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풀벌레 소리가 산속의 정막을 선명하게 가른다. 주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던 그때 무언가 달라진다. 대나무 줄기에 작고 하얀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났다. 방원은 숨을 죽였다. 저것이 바로 주충. 그가 며칠 동안 찾아 헤매던 바로 그놈이다. 지금 날아가 버리면 영영 잡을 수 없다. 기다려야만 한다. 취해서 굼 떠질 때까지 마시게 내버려둔 다음 움직여야 한다. 그때 순식간에 주충이 줄기에서 뛰어오른다. 눈 깜짝할 사이에 녀석은 방원이 마지막 남은 술을 부어둔 바로 그 자리에 내려앉았다. 꽃잎 위로 기어 올라가 표면에 맺힌 술을 천천히 핥아먹기 시작한다. 방원은 침묵 속에 그 광경을 지켜본다. 순식간에 녀석은 취해서 비틀거린다. 한 방울씩 머금은 술기운의 하얀 벌레의 얼굴에 장밋빛 홍조가 번진다. 이제 완전히 만취한 상태다. 배를 든든히 채운 녀석이 초록빛 파동과 함께 허공으로 떠오른다. 그 모습을 본 방원은 밤 공기를 가르며 그 불빛을 뒤쫓아 내달리기 시작한다. 방원은 주충이 남긴 궤적을 쫓는다. 언덕을 넘고 강을 건너 마침내 쏟아지는 폭포수 앞에 멈춰섰다. 그의 얼굴에 기쁨이 스쳐 지나간다. 마침내 화주행자가 숨겨둔 은신처를 찾아낸 것이다. 세차게 흐르는 폭포수를 바라보며 방원은 침착하고 일정한 보폭으로 나아간다. 그는 손을 뻗어 앞을 더듬으며 길을 찾는다. 예상대로 그 너머에는 숨겨진 공간이 있었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어둠 속에 독사가 도사리고 있을지도, 치명적인 독도마뱀이나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이 화주행자의 농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텅 빈 곳일 수도 있다. 방원이 비좁은 통로를 지나자 마침내 한 줄기 빛이 스며든다. 그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앞으로 나아간다. 빛이 새어나오는 곳에 다다른 그는 다시 한번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몸을 밀어넣는다. 이동한 거리를 보아하니 이미 바위를 한참 지났을 테니 지금 그는 산벽 내부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주위를 둘러보자 그곳에는 주대화고와 식대초 고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 세상의 고충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어떤 것은 광석 덩어리처럼 생겼고 어떤 것은 푸른 수정처럼 반짝인다. 어떤 것은 누에를 닮은 주충이나 지금 눈앞에 있는 꽃과 풀 모양의 고충처럼 실제 곤충의 모습을 하고 있다. 방원은 굵은 덩굴로 뒤덮여 썩어가는 나무를 향해 걸어간다. 그 중심에는 그가 그토록 쫓던 주충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손을 뻗어 만취해 축 늘어진 그 작은 생명체를 집어든다. 품속의 녀석을 갈무리하고 고개를 돌리자 새하얗게 탈색된 백골더미가 그의 시선에 닿는다. 드디어 널 찾았군, 화주행자. 방원이 백골을 서밤엔 덩굴을 뜯어내려던 찰나 등 뒤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움직이기만 해봐라. 방원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미행이 붙었던 것이다. 잦은 외출이 불필요한 이목을 끈 것인가? 아니면 삼촌이 보낸 자인가? 객잔에서 본 그 젊은 일전 고사의 얼굴이 뇌리를 스친다. 찰나의 순간 수많은 가능성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는 이미 탈출로를 계산하고 있었다. 지금의 그는 본명 고 하나 없는 일개 일전 고사에 불과하다. 전투력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어지는 다음 말이 칼날처럼 그의 폐부를 찌른다. 넌 내 은문독에 감염되었다. 내 해독제가 없으면 7일 안에 속부터 썩어 들어갈 것이다. 방원이 이를 악물고 입을 연다. 주충을 원하나 가져가라.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절망에 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온다.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위대하신 화주행자님. 무언가 번뜩였다. 방원이 재빨리 몸을 돌린다. 돌벽 위로 일렁이며 환영이 떠오른다. 9월의 사대족장이 화주행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걸하고 있었다. 화주행자가 비웃음을 흘린다. 이것이 9월의 위대한 영웅이라니 참으로 한심하군. 그렇게 젊은 나이에 오전 고사에 오르다니 꽤나 알아둘 만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군. 사대족장은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렸다. 당신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위대함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제발 우리 가문의 환대를 보아서라도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화주행자가 코웃음을 친다. 환대. 그걸 환대라고 부르는 건가? 선의로 찾아와 원란을 대가로 정당하게 원석을 지불하려 했건만 넌 웃는 얼굴로 내 잔에 독을 탔지. 하지만 넌 날 너무 얕봤어. 나 화주행자는 꽃과 술을 벗삼아 이 세상을 유랑하던 몸이다. 고작 그깟 도구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줄 알았나? 협조만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넌 내 목을 밟고 위로 올라서려 했지. 이 모든 건 네가 자초한 일이다.
사대 족장이 이 말을 바닥에 쾅쾅 찢는다. 제발 이 비천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문에는 영천에서 나오는 원석이 있고 지하 동굴에는 광활한 월남밭이 있습니다. 주인님, 노예고를 삼키고 충심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어명으로 받들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노예고는 희귀하고 진귀한 고충이라 화주행자도 함부로 내어줄 물건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대 족장은 이미 은문독 고에 감염된 상태였고 해독제는 오직 화주행자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주행자가 면전에 대고 호탕하게 웃는다. 좋다. 지금부터 매주 꽃잎 30근과 원석 3000개를 바쳐라. 내가 직접 거두러 올 것이며 올 때마다 네 비참한 목숨을 이어갈 수 있을 만큼의 해독제 1회분을 주마.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 무섭게 사대 족장은 그의 다리를 부여잡고 목숨을 건진 것에 감사하며 눈물을 쏟았다. 화주행자는 이렇게 굽신거리는 자들에게 경멸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 한심한 짓거리를 당장 집어치우고 공물을 바치는 데나 집중하라고 명했다. 다음 순간 날카롭고 타는 듯한 고통이 화주행자의 전신을 꿰뚫고 지나갔다. 그가 사대 족장을 걷어차 동굴 반대편으로 날려버렸다. 화주행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자 사대 족장은 이제 평온하다 못해 즐거워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마도의 쓰레기들은 만인의 사냥감일 뿐이지. 이건 월영고다. 은신과 원해, 내의 진원을 억압하는 데 특화된 사전 고벌레지. 여기까지 오느라 제법 고생이 많았겠군. 마두 녀석. 내 고벌레들도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을 테고. 그러니 항복해라. 나를 성심껏 모셔라. 나를 만족시킨다면 내 목숨 정도는 살려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화주행자는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일 위인이 아니었다. 그가 순식간에 반격하여 사대 족장을 끔찍한 중상과 함께 처박아 버렸다. 사방에서 가로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쳤다. 그들 모두가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마두를 죽여라. 족장님의 원수를 갚아라. 월영고는 이미 그의 진원을 억제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의 원해마저 위태로워질 터였다. 화주행자가 거칠고 도전적인 광소를 터뜨렸다. 다들 죽고 환장했느냐? 그렇다면 덤벼라. 모조리다. 남은 알량한 힘을 쥐어짜내 그는 고월 일족의 정예들을 잔혹하게 찢어발겼다. 가로들이 하나둘씩 픽픽 쓰러져 나갔다. 그 배신자 족장놈을 당장 그 자리에서 끝장내고 싶었으나 전신을 헤집는 맹독이 그를 도망치게 만들었다. 이 빚은 반드시 갚아주리라. 팡유아는 석벽 위에서 다시 재생되는 그 광경을 무심하게 지켜보았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영상과 소리를 돌에 새겨 넣은 이 수법, 틀림없이 화주행자가 이곳에 심어둔 메아리 각인 고의 지실이라. 기억을 돌에 새기고 다시 투영하는 이 고벌레는 오직 달빛과 주변의 소리만을 먹고 연명한다. 전생에 이곳을 발견했던 고사가 이 기록을 보고는 뼈저린 공포에 질렸음이 분명했다. 그 전투에서 살아남았던 가로들은 이미 한 줌 재로 변한 지 오래였다. 하지만 화주행자의 귀환을 대비하기 위해 그 진실만큼은 일족의 상층부를 통해 은밀히 전해 내려왔을 것이다. 만약 그 고사가 이 은닉처를 혼자 독차지하려다 훗날 발각되었다면 일족의 수뇌부는 그를 끔찍하게 처형했을 테지. 그래서 이리저리 득실을 따진 끝에 그는 보고하는 쪽을 택했고 그 충성심의 대가로 톡톡한 보상을 챙겼을 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팡유안이 같은 선택을 할 이유는 없었다. 이토록 찾기 힘든 은닉처는 찾아낸 자의 소유가 되는 법. 빵 부스러기 하나라도 나눠줄 이유가 있나. 들킨다고 해도 위험 없이는 보상도 없는 법이다. 그 고사는 그저 멍청한 겁쟁이였을 뿐. 팡유안이 백골을 얽매고 있던 덩굴을 거칠게 뜯어냈다. 발길질로 뼈들을 흩어버린 후 그는 맨손으로 잔해를 뒤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천으로 된 주머니 하나가 나왔다. 그가 주머니를 열었다. 15개의 원석이라니 죽는 순간에도 빈털털이었군. 그 참혹한 혈투와 월영고의 중독을 겪으며 화주행자는 원석의 대부분을 치유에 쏟아부었을 것이다. 15개라도 남아있는 게 오히려 대단할 지경이다. 고벌레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다. 먹이를 줘야만 하고 대부분은 식성도 지독하게 까다롭지. 풀이나 꽃 형태의 고벌레들은 그나마 요구 조건이 덜하지만 이 숨겨진 동굴은 단 한 줌의 햇빛조차 닿지 않는 곳이다. 화주행자와 사대족장은 같은 경지였으나 그의 고벌레들은 그 격렬한 전투 속에서 이미 고갈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몸을 치유하기 위해 그는 주대화 고와 식대초 고에 전적으로 의지했을 것이다. 결국 월영고의 끈질긴 후유증이 그를 죽음의 문턱으로 끌고 가버린 게지. 3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다. 그에게 남아있던 고벌레들은 무엇이든 흔적도 없이 소멸해버렸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은 석벽에 봉인된 메아리 각인 고와 주충뿐이었다. 하지만 먹이가 없어 굶주린 주대화고는 하나둘씩 말라 죽어갔고 그로 인해 주충의 식량 공급원마저 끊겨버리고 말았다. 그 탓에 주충은 야생 주대화를 찾아 밖으로 모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푸른 대나무 술에 짖고 매혹적인 향기에 홀려 팡위안에게 곧장 굴러들어온 것이다. 메아리 각인 고는 단 한 번만 기록할 수 있다. 이미 소모되어버린 일회용 고벌레에 불과하지. 그러니 이번 원정의 진짜 전리품은 오직 주충뿐이다. 과거의 그 고사가 왜 굳이 이걸 보고했는지 알만하군. 손에 쥘 이득은 너무도 작았다. 반면 감수해야 할 위험은 끔찍하게 컸지.
팡위안의 기억에 따르면 그 고사는 이미 3전의 경지에 올랐기에 고작 일전인 주충은 팡위안에겐 더없이 귀중할지언정 그에겐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한 쓰레기였을 것이다. 그것을 보고함으로써 그 고사는 일족으로부터 두둑한 포상을 챙겨 떠났으나 팡위안은 결코 그런 어리석은 거래를 할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은닉처에는 그저 주충과 원석 몇 개뿐인 듯 보이지만 진정한 가치,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바로 이 메아리 각인 곡각이 뜬 석벽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석벽이 끝없이 재생해내는 그 영상 자체다. 이 영상은 경쟁하는 다른 마을들의 비싼 값에 팔아넘길 수 있다. 고월 일족의 이토록 수치스러운 과거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라면 청모산에 있는 다른 두 마을의 수뇌부들이 기꺼이 큰 돈을 지불할 것이다. 게다가 영상 속엔 파괴적인 비술 같은 것도 없으니 이걸 다루는 자에게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 팡위안이 아무리 고월 일족이라 한들 그 일족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건 참으로 순진에 빠진 생각이었다. 그는 두 번 다시 그렇게 순진하게 굴지 않을 것이다. 두 번 다시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리라. 이 잔혹한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팡위안은 은밀한 동굴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유골이 지하 동굴에서 발견됐다고들 했지만 여긴 결코 지하 밀실 따위가 아니다. 이곳은 거대한 산맥의 암벽 그 자체의 내부였다. 그러니 이걸 찾아내는데 꼬박 7일이나 걸릴 수밖에. 전생의 일족이 이곳을 발견한 후 그들은 즉시 입구의 흔적을 모조리 파괴해버리고 거짓과 진실을 교묘히 섞어 일족 전체의 눈과 귀를 속였음이 틀림없다. 이제 와선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다. 화주행자의 숨겨진 은닉처는 이미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다. 전리품이 빈약하긴 했으나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팡위안의 본래 목표가 마침내 그의 손에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그가 원했던 것을 마침내 쟁취했다. 이제 여관에 틀어박혀 고벌레를 정련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할 시간이다. 본명 고를 얻고 나면 학당으로 돌아가 기숙사 한 자리를 꿰차고 일족의 수련 자원을 마음껏 빨아먹을 수 있으리라. 팡위안의 수중에 남은 원석은 고작 2개뿐이었다. 이제 15개가 더 생겼으니 총 17개다. 고사에게 그 정도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 C급 자질로는 그의 공규가 품을 수 있는 진원해의 한계가 고작 44%에 불과하다. 고벌레가 진원을 튕겨내는 속도는 그가 회복하는 속도를 한참이나 웃돈다. 고벌레를 정련하려면 외부의 힘, 즉 원석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고벌레의 의지가 약할수록 저항도 줄어들지만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기 마련이다. 월광고를 정련하는 데만 최소 5개, 많게는 8개의 원석이 바스러질 것이다. 주충을 정련하려면 최소 11개에서 최대 16개까지 각오해야만 한다. 술벌레와 달빛 구, 모두 예사롭지 않은 등급의 구벌레이지만 술벌레가 훨씬 더 귀중하고 재련하기도 까다롭다. 다시 말해 지금 수중에 있는 17개의 원석으로는 술벌레를 재련하고 나면 기껏해야 6개 정도만 남을 것이다. 운이 나쁘면 단 하나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린다. 여관 점원이 반쯤 잠든 채로 이 야심한 시각에 도대체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건지 의아해하며 느릿느릿 걸어간다. 그러다 누군지 확인하고는 잠시 입을 다문다. 이내 허둥지둥 말을 더듬는다. 도련님, 이 늦은 시간에 문을 열어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시장하십니까? 요리사를 깨워 요깃거리를 좀 준비할까요? 팡위안은 그저 씻을 뜨거운 물만 달라고 한다. 점원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당장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한다. 서둘러 자리를 뜨며 점원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친다. 내게도 구마스터가 될 자질만 있었더라면. 구마스터는 평범한 사람들을 아득히 뛰어넘는 힘을 휘두르지만 그 대가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 첫 번째 장벽은 재력이다. 수련, 전투, 구벌레 재련, 그리고 거래까지. 그 모든 것이 원석으로 굴러간다. 그리고 구마스터의 랭크가 오를수록 자원에 대한 갈증도 커진다. 강력한 뒷배가 없다면 수련의 길은 그저 잔혹할 뿐이다. 촛불이 켜진다. 여관 점원이 뜨거운 물을 들고 서둘러 들어오고 나갈 때조차 조심스럽고 경건한 발걸음으로 나간다. 팡위안은 재빨리 씻은 뒤 침대에 앉아 조용히 안도한다. 마침내 술벌레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이 술벌레는 달빛구보다 훨씬 더 귀중한 존재다.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구마스터의 자질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구벌레인 것이다. 그는 손바닥 위에 놓인 작고 하얀 유충을 응시한다. 돌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처럼 그의 손에서 진원이 피어오른다. 그는 이 술벌레를 자신의 본명 구로 재련할 작정이다. 원해에서 진원이 솟구치며 손바닥으로 밀려든다. 그는 고작 1랭크 초기 단계일 뿐이다. 술벌레가 그의 진원을 재련하고 끌어올려주면 그는 실질적으로 1랭크 중기 구마스터의 진원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차이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지만 그는 아직 그것을 온전히 통제하지 못한다. 본명 구로 재련해야만 마음껏 다룰 수 있기에 그는 지체 없이 움직인다. 재련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 다음 일어난 일은 그의 허를 완전히 찌른다. 술벌레의 저항은 흉포하여 달빛 굿대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그의 진원을 불태워버린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든 그는 이 일을 끝까지 해낼 것이다. 원해의 진원이 끊임없이 고갈되자 팡위안의 이마로 땀방울이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이제야 진실이 그의 뇌리를 스친다.
이 술벌레는 틀림없이 화주승의 본명구였던 것이다. 화주승은 오랭크의 실력자였고 이 술벌레 역시 한때는 오랭크였음이 분명하다. 수백 년간의 굶주림이 그 등급을 1랭크까지 깎아내린 것이다. 힘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 의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팡위안의 의심대로 이 술벌레는 화주승의 본명구였다. 화주승은 수년 동안 벌레의 본능을 억누르고 천하를 누비며 겪은 수많은 전투를 통해 이를 단련시켰다. 죽어서도 화주승의 전사로서의 의지는 이 벌레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지금 이것을 재련한다는 것은 오랭크 전설의 의지력과 정면으로 맞붙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평범한 구벌레를 재련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이대로라면 한 달 안에 재련을 끝내는 건 불가능했다. 더 강력한 구마스터가 2랭크나 3랭크 구벌레의 기운으로 이 벌레의 의지를 밑바닥까지 짓눌러주지 않는 이상 말이다. 그렇다면 수고를 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런 도움을 바라는 건 환상에 불과했고 이는 곧 17개의 원석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었다. 최소한 30개는 필요할 것이다. 잠시 후 꼬르륵거리며 배꼽시계가 울린다. 달리 방도가 없기에 팡위안은 원석 문제는 잠시 미뤄두고 먼저 배부터 채우기로 한다. 여관 점원이 음식과 마실 것을 차려낸다. 팡위안이 첫 고기 한 점을 막 집어들었을 때 팡정이 씩씩거리며 들이닥친다. 형, 왜 여관에 묵는 거야? 왜 집에 와서 자지 않고? 팡위안은 그를 완전히 무시한 채 말없이 고기를 한 입씩 씹어먹는다. 팡정이 몰아세운다. 셴쿠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제 형 방에서 나온 후로 그 아이가 울음을 멈추질 않잖아. 내가 달래주려 할수록 더 서럽게 울었다고. 팡위안은 표정 없는 얼굴로 그를 흘끗 보고는 다시 느긋하게 식사를 잇는다. 그 침묵이 팡정을 무너뜨린다. 그가 쏘아붙인다. 구의 팡위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셴쿠이는 몇 년 동안이나 형을 모셨잖아. 그 아이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내가 다 봤다고. 형이 상처받았다는 거, 형의 자질 문제, 형이 겪은 일들 다 이해해. 하지만 그걸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해선 안 되잖아. 그 아이에게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가 무섭게 팡위안이 그의 뺨을 세차게 내리친다. 입 조심해라. 형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셴쿠이는 한낱 하녀일 뿐이다. 고작 하녀 하나 때문에 우리 사이를 다 내던지겠다는 거냐? 팡정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형이 날 때린 건 이번이 처음이야. 그래, 내가 A급 자질을 받았고 형은 C급에 불과하지만 그걸 내 탓으로 돌릴 순 없잖아. 그건 하늘의 뜻일 뿐이라고. 다시 한번 뺨을 내리친다. 이 순진한 멍청이 같은 놈.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느냐? 내가 그동안 널 어떻게 돌봐왔는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새해가 밝아 삼촌과 숙모가 우리 둘에게 새 옷을 단 한 벌만 주셨을 때 그걸 입은 게 누구였지? 너였다. 어릴 적 네가 꿀죽을 좋아해서 난 매일 부엌에 부탁해 네 몫을 한 그릇 더 챙겨주었다. 다른 놈들이 널 괴롭힐 때 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한 게 누구였지? 더 말할 수도 있지만 그만두마.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짓거리는 거냐? 고작 한여년 하나 때문에? 좋다. 네가 이미 부모님을 저버리고 새 가족을 찾았다면 나 따위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팡정의 목소리가 떨린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진짜 가족을 얼마나 간절히 원해왔는지 형도 잘 알잖아.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팡위안이 단호하게 말을 자른다. 오늘부터 넌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며 나 또한 내 형이 아니다. 심취를 원해? 걱정 마. 손끝 하나 안 됐으니까. 아직 깨끗한 몸이야. 원석 6개만 내면 내게 넘기지. 오늘부터 그 애는 내 전속 하녀가 되는 거야. 극도로 긴장해 일그러진 방정의 얼굴을 보며 방원이 말을 이었다. 내 감정에 문제될 건 없어. 솔직해지라고. 그렇게 숨기기만 해선 아무 도움도 안 돼. 거래하기 싫다면 내가 한 말은 잊어버려. 방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정이 원한다고 불쑥 내뱉었다. 단지 지금 당장 수중에 원석 6개가 꽉 차게 없을 뿐이었다. 방원은 방정이 내미는 주머니를 받아들었다. 안을 열어보니 원석 하나는 이미 진원이 꽤 빠져나가 5개 반 정도의 분량이었다. 하지만 방원은 이것이 방정이 가진 전부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지금껏 저축이라 할 만한 것을 해본 적이 없었다. 이 원석 6개는 최근 삼촌과 숙모가 선물로 준 것이었다. 방원은 말없이 주머니를 챙겨넣고는 이제 가봐도 좋다고 말했다. 방정이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다. 방원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꺼져. 내 마음이 바뀌기 전에. 방정이 후들거리는 다리로 여관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눈부신 아침 하늘을 바라보자 가슴속에서 벅찬 기쁨 같은 것이 피어올랐다. 이제 숨길 것 없이 당당하게 심취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방원은 한참 동안 무표정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여관 종업원이 다가와 음식이 다 식었다고 말했다. 다시 데워드릴까요? 방원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연기처럼 흩어져 기억 속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다. 종업원은 기다려도 대답이 없자 조용히 물러났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기억들이 고요한 공기 속 연기처럼 서서히 흩어졌다. 방원이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음식에서 피어오르던 김은 온데간데 없었다. 차갑게 식어궂은 채 놓여있을 뿐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낮게 읊조렸다. 다시 데워와. 이 순간부터 그의 눈빛 너머 무언가가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한편 밤씨 가문의 본가 대청 삼촌이 미간에 깊은 주름을 잡은 채 앉아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내 형이 정말 그렇게 말했단 말이냐? 방정은 조심스럽고 깍듯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형을 찾았을 때 형은 여관에서 식사 중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삼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미간이 점점 더 깊게 파였다. 이내 길고 무거운 한숨이 터져나왔다. 방정아, 내 아이야. 심취는 애초에 방원이가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아이가 아니란다. 우리가 그 녀석에게 배정해준 하녀일 뿐이지. 이건 방원이가 나설 거래가 아니었어. 네가 그 아이를 원했다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왔어야지. 그랬다면 그냥 널 모시도록 다시 배정해줬을 게다. 방정은 턱이 빠질 듯 놀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의 입에서 경악의 찬소리가 새어나왔다. 삼촌이 손을 내저었다. 됐어. 가보거라. 이미 방원이에게 원석을 넘겼다니 내 몫으로 6개를 더 챙겨주마. 하지만 명심해라. 이번엔 수련에만 온전히 쓰거라. 다가올 시험에서 반드시 1등을 차지해야 한다. 우린 모두 널 자랑스러워하게 될 테니까. 방정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실망시켰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삼촌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한숨을 쉬며 방정을 내보냈다. 가거라. 가서 수련에 매진해. 이미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잖니. 방정이 방을 나서자마자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다. 삼촌이 손바닥으로 탁자를 거칠게 내리친 것이다. 그 교활한 쥐새끼 같은 놈. 그가 억눌린 짐승 같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감히 우리 것을 지멋대로 팔아넘겨? 숙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진정해요, 여보. 고작 원석 6개일 뿐인데. 하지만 삼촌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당신은 몰라. 방원이는 C급 자질을 가졌어. 월광고를 정년하려면 원석이 필요하단 말이야. 요령조차 없는 초보자에겐 원석 6개로도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지금 그 녀석에겐 무려 12개가 생겼어. 본명고를 정년하기엔 차고도 넘치는 양이지. 삼촌이 이를 악물었다. 방원이의 수련이 부진할수록 1년 뒤 유산을 되찾아갈 가능성은 희박해져. 아직 어리고 가 시작한 지금 녀석의 성장을 짓밟아 놔야 해. 아주 처음부터 철저하게 뒤처지도록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학당은 오직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자원을 하사하지. 그 녀석의 자질로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자원 지원은 곧바로 끊겨버릴 거다. 그리고 자원이 없으면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겠지. 그 악순환에 빠지게 둔다면 1년 후 녀석은 그 어떤 것도 요구할 힘을 잃게 될 거다. 숙모가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우리가 간섭하지 않아도 녀석은 기껏해야 일전 중기 정도에 머물 거예요. 당신은 이전이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그 녀석을 신경 쓰시나요? 삼촌이 발을 쿵 굴렀다. 당신은 너무 얕게 보는군. 내 체면에 새파란 후배놈과 주먹 다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녀석이 유산을 청구하는 건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당하단 말이야. 정면으로 막을 순 없다. 가문의 규율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 공식적인 규정을 밀어붙이는 거지. 16세의 가문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최소 일전 중기경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규정 말이다. 그렇지 못하면 방원은 아무것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될 테니까. 이제 내 말 뜻을 알겠소? 하지만 그 아이는 끔찍할 정도로 예리해요. 미인계까지 꿰뚫어 보았잖아요. 도대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난 그 애가 두려워요. 우리가 손을 쓰기도 전에 그 애가 먼저 거처를 옮겨버렸잖아요. 심규를 이용해 그를 감시하고 방해하려 했는데 오히려 심규는 내쫓기고 그 애는 원석 6개를 챙겨서 유유히 떠났다고요. 방정처럼 단순하기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방정에게 더 잘해주시오. 뛰어난 자질을 가졌으면서도 방원에게 노골적인 원한을 품고 있지 않소. 그 감정을 쑥쑥 키워주란 말이오. 잘만 유도하면 그 질투심이야말로 방원을 베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테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이틀이 지났다. 방원은 침대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은 채 구릿빛 진원을 흐르게 하며 주충을 재련하는데 온 정신을 쏟고 있었다. 매 순간이 주충의 강철 같은 의지와의 치열한 사투였다. 꼬박 이틀 밤낮, 하루 수면 시간은 고작 2시간. 원석 12개를 소모했음에도 재련은 겨우 15분의 1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쯤 다른 학생들은 재련을 거의 끝마쳐가고 있겠지만 방원은 일말의 조급함도 느끼지 않았다. 지금 당장 뒤처지는 건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그때 주충이 갑자기 몸을 웅크리며 단단한 공처럼 동그랗게 말렸다. 방원이 번쩍 눈을 떴다. 그는 단번에 이것이 반동임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짜릿한 전율이 조용히 온몸을 타고 흘렀다. 뭐 아니면 돌아. 좋다. 이 반동만 버텨낸다면 주충의 의지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러나 이 충돌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단 한순간도 집중을 놓쳐선 안 된다. 외부의 작은 방해 하나에도 모든 재련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아무도 자신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가 공규를 한계까지 밀어붙여 저 강철 같은 의지와 끝장 승부를 보려 마음을 다잡은 순간 경이로운 일이 벌어졌다. 고충 하나가 나타난 것이다. 그의 진원에 위로 떠오른 것은 한 마리의 뱀이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정교한지 마치 대장장이 명인이 갈색 나뭇가지와 살아있는 잎사귀를 깎아 만든 조각품 같았다. 방원의 숨이 멎었다. 그 섬세한 실루엣을 응시하던 그의 입에서 신음처럼 한 이름이 터져나왔다. 춘추선. 천둥 같은 격동, 한 가닥 실처럼 가늘지만 태산처럼 무거운
그 거대하고 태고적인 무언가가 그의 깊은 곳에서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이 기운 앞에서 주충의 의지란 코끼리 앞에 개미요, 포식자 앞에 벌레에 불과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에 삼켜진 파도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통째로 집어삼켜졌다. 그리고 그 쓰나미는 끄떡없는 무언가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순식간에 부서져 내리며 마치 비처럼 진원해 위로 쏟아져 내렸다. 단 몇 번의 호흡 만에 춘추선의 기운이 다시 퍼져나가며 진원해 전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방원의 귓가에 낮게 울리는 공명음이 들리는 듯했다. 춘추선의 기운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광활한 바다의 수면을 쓰다듬어 고요하게 만들 듯 진원해의 모든 구석을 짓눌렀다.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이 마치 보이지 않는 태산이 얹혀진 것처럼 거대했다. 하지만 방원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벅차오르는 환희가 온몸을 휘감았다. 춘추선이 나와 함께 돌아왔어. 애초에 일회용 고충이 아니었던 거야.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었던 거라고. 춘추선은 육전 고충이었다. 그것은 전생에 방원이 가졌던 처음이자 마지막 육전 고충이었다. 이것을 재련하기 위해 그는 가진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하며 30년이라는 세월을 바쳤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온전히 그의 것이 된 순간 정파의 영웅이라 불리는 자들이 몰려와 그를 베어버렸던 것이다. 환생한 후 방원은 춘추선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사라졌다고만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줄곧 그의 몸속에 잠들어 있었다. 500년의 시간을 되돌리느라 생명력을 너무 많이 소진한 나머지 주인조차 그 존재를 감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춘추선이 깨어났지만 상황은 아직 안심하기 일렀다. 환생 이후 줄곧 깊은 잠에 빠져 회복하고 있던 녀석이었다. 지금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의도된 바가 아니었다. 공규 내부의 위기를 감지하고 주충의 의지에 깜짝 놀라 깨어났을 뿐 여전히 절망적일 만큼 허약한 상태였다. 그 기운은 불안정하게 깜빡이며 간신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방원은 고통과 안도를 동시에 느꼈다. 이 녀석이 조금이라도 더 강했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 벌어졌을 테니까. 춘추선이 전성기의 상태였다면 방원의 일전 공규로는 단 한순간도 그 힘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막대한 기운의 무게에 눌려 그의 몸은 안에서부터 터져버렸을 것이다. 모든 힘이 소진되어 텅 비어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 덕분에 그의 공규가 간신히 녀석을 품을 수 있었다. 방원이 월광고를 포기하고 주충을 손에 넣기 위해 그토록 애를 썼던 것은 모두 그것을 자신의 본명고로 재련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에겐 처음부터 본명고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야 느껴진다. 자신과 춘추선 사이에 이어진 그 조용하고도 은밀한 유대감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한 감정의 폭풍이 그의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벅차오르는 환희 속에서도 방원의 이성은 흐려지지 않았다. 마음을 가라앉힌 그는 춘추선의 기운을 한 가닥 이끌어냈다. 죽은 듯 미동도 없던 주충은 그 기운이 닿는 순간 고양이에게 몰린 쥐처럼 온몸을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방원은 실소를 터뜨리며 그 틈을 타 진원을 앞으로 폭발시켰다. 주충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거북이 걸음을 하던 구릿빛 진원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들어갔다. 어떤 거센 저항도 받지 않고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주충의 몸속으로 밀려 들어갔다. 단 몇 초 만에 주충은 새하얀 진주빛에서 통통한 초록색 애벌레로 모습을 바꾸었다. 새롭게 재련된 주충은 한 줄기 하얀 빛으로 흩어지더니 방원의 청동 장벽을 곧장 통과해 그의 공규 안으로 날아들었다. 녀석은 공규 한가운데에 연약하게 잠들어 있는 춘추선을 멀찍이 피해 청동빛 진원해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에메랄드빛 수면 위에서 녀석은 따뜻한 목욕이라도 즐기는 양 이따금 통통한 몸을 꿈틀거리며 나른하게 기지개를 켰다. 이제 춘추선을 다시 얻게 되었으니 방원은 기존의 계획을 완전히 폐기했다. 그는 월광고를 꺼내들었다. 같은 방식을 이용해 춘추선의 기운을 살짝 흘려보내자 월광고의 의지 역시 그 자리에서 무참히 짓눌렸다. 그리고 지체 없이 진원을 월광고를 향해 쏟아부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월광고는 비취빛 초록으로 물들었다. 방원이 진원을 거두어들이자 월광고는 본래의 모습인 투명한 푸른색 수정으로 되돌아왔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똑같은 재련 과정에 원성 6개를 통째로 갈아 넣어야 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가 쓴 것이라곤 공규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구릿빛 진원이 전부였다. 재련을 마친 월광고는 그의 공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의 한 줄기 생각에 따라 옅은 푸른색 초승달 표식으로 변하더니 방원의 이마 정중앙에 고스란히 내려앉았다. 이전에 그 뼈를 깎는 듯한 재련 과정에 비하면 지금의 이건 그야말로 신의 기적이나 다름없었다. 춘추선이 있는 한 그 어떤 일전 고충을 재련하든 이제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사소한 일이 되어버렸다.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다. 그는 1등을 포기했었다. 하지만 지금 운명은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시간을 낭비할 틈도 없이 방원은 자신의 보상을 차지하기 위해 곧장 학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15분 뒤 학당의 문이 다급하게 쿵쾅거리는 소리로 요동쳤다. 이미 잠자리에 들었던 학당 가로가 화들짝 깨어나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몸을 일으켰다. 이 야심한 시각에 밖에 누구냐? 공진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다. 장로님, 올해의 학원생 중 한 명이
월광고를 성공적으로 정년했습니다. 누군가 1등을 차지하면 시간에 상관없이 즉시 보고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장로는 인상을 찌푸리며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으며 말했다. 누구냐? 설마 고월 방정이란 말이냐? 그 A급 재능을 가진 녀석, 방씨 분가의 아이인 것 같습니다. 밖에 호위가 대답했다. 소식을 듣자마자 보고를 드리러 왔습니다. 장로는 혼자 낄낄 웃었다. 당연히 그 녀석이겠지. 그 녀석 말고 또 누가 있겠어. B급 학생들이 원석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결국 미치지 못하는 법이지. 그래서 재능이 그토록 중요한 거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호위가 맞장구 쳤다. 홀 안이 촛불로 가득 찼다. 수십 개의 불꽃이 일렁이며 타올랐다. 당직을 서던 시종은 이미 상황을 파악했지만 밝은 촛불 아래 서 있는 소년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잠깐, 네가 고월 방정이 아니라 고월 방원이라고? 방원은 차분하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바로 그때 학원 장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성큼성큼 들어와 방원을 향해 직진했다. 그는 방원의 어깨를 툭 쳤다. 잘했다, 방정. 네가 날 실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다. 역시 진짜 A급 재능이야. 다른 녀석들은 발끝에도 못 미치지. 그가 호탕하게 웃었다. 방원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며 장로의 손에서 벗어났다. 장로님, 그가 차분히 말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고월 방원입니다. 고월 방정은 제 동생입니다. 장로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한참 동안 방원을 쳐다보았다. 네가 정말 고월 방원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방원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장로는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을 띠며 다시 캐물었다. 그리고 네가 정말 월광고를 정년했단 말이냐? 대답 대신 방원은 이마에 있는 초승달 표식을 빛내며 흔들림 없는 시선을 보냈다. 그렇군. 장로가 무거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네가 올해의 수석이란 말이냐? 어리석은 질문이었지만 그를 탓할 순 없었다. 이 상황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방원은 코를 극적이며 고민하는 척했다. 저보다 먼저 온 사람이 없다면 네, 제가 맞겠군요. 어느덧 하늘의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다. 태양이 동쪽 산맥 위로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아침 햇살 속에서 잔뜩 신이 난 인형 하나가 학원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며칠간의 고된 훈련, 원석 2개 소모, 날이 밝을 때까지 밤을 지새운 보람이 있다고. 마침내 그가 월광고를 정년해낸 것이다. A급 재능에 그만큼의 노력을 쏟았으니 당연히 누구도 자신을 앞지르지 못했을 것이다.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숙부와 숙모가 지을 표정을 상상하며 방정은 진심 어린 자부심과 벅찬 기쁨을 느꼈다. 급한 마음에 그의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두고 보라지. 그는 생각했다. 나를 깔봤던 가문 사람들, 그리고 방원까지도. 오늘부터 나, 고월 방정은 너희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가 학원 정문에 도착했을 때 당직을 서던 두 호위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고월 방원, 또 왔어? 방정은 눈을 깜빡였다. 형이 방금 여길 왔었다고? 그는 고개를 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방원이 1등을 차지했을 거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자신만만하고 다소 거만한 태도로 그는 호위들을 향해 손을 맞잡아 벅거냈다. 전 고월 방원이 아닙니다. 고월 방정입니다. 제 본명고를 성공적으로 정년했습니다. 1등 보상을 받으러 왔습니다. 왼쪽에 있던 호위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너희 형제는 정말 똑같이 생겼구나. 장로님께서 헷갈리실 만도 해. 오른쪽 호위가 끼어들었다. 넌 너무 늦었다. 어젯밤 자정에 내 형인 고월 방원이 이미 장로님을 뵙고 1등 보상을 받아갔어. 방정의 눈이 충격으로 휘둥그레졌다.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제 형은 C급입니다. 어떻게 1등을 차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른쪽 호위는 살짝 언짢은 듯 했지만 차분한 어조를 유지했다. 사실이다. 우리가 왜 이런 걸로 농담을 하겠어. 다른 호위가 덧붙였다. 학원 장로님께서 친히 확인하신 일이다. 순위가 곧 개시될 거야. 네, 형이 너한테 말 안 했나 보지. 방정은 정문에 얼어붙은 채 섰다. 그는 방금 들은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가 속으로 대비했던 경쟁자는 고월 막북과 고월 적성뿐이었다. 둘 다 A급 재능에 가문 내 가장 강력한 두 분과의 지원을 받는 데다 의회 장로인 할아버지를 두어 자원도 차고 넘치는 녀석들이었다. 하지만 1등을 차지한 건 그 녀석들이 아니었다. 바로 고월 방원. 개규의식 이후 완전히 무너져 내린 C급 재능의 그의 형. 수업 시간마다 잠만 자고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며 밤새 사라지기 일쑤였던 자. 심취를 괴롭히고 자신의 뺨을 2번이나 때렸으며 자신이 가진 원석을 모조리 빼앗아갔던 그 형. 무겁고도 숨막히게 그를 짓누르던 그 그림자. 시간이 흐르고 태양이 더 높이 떠올랐다. 학원 게시판에 새로운 공고문이 붙었다. 순서대로 적힌 두 이름, 방원, 방정. 순위가 게시되자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했다. 고 회의를 정년하기 위해 틀어박혀 있던 학생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방정이 1등이라면 그래, 그건 믿을 수 있어. 하지만 방원은 걘 C급이잖아. A급 학생이 C급한테 지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고월마을 막시분가의 작은 뜰 안, 의회 장로 고월 막진이 책상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홀짝이며 봄날의 풍경을 내다보고 있었다. 모베이는 아직도 고 정년을 다시 시작하지 않았단 말이냐? 집사가 재빨리 앞으로 나섰다. 오늘 아침 팡위안에 대한 소식을 들으신 이후로 모베이 도련님께서
크게 동요하고 계십니다. 달빛골을 계속 정련할 의지조차 잃으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의 다 하셨었는데 말입니다. 팡정 도련님이 1위를 차지했다면 또 모를까. 하필 C급인 팡유안에게 밀려나셨으니 도련님의 마음이 꺾이신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구위의 모천이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녀석을 위한 변명은 그쯤 해둬라. 수련이란 매 순간이 가시밭길인 법. 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 고작 이런 일로 끙끙대며 좌절한단 말이냐. 팡유안은 C급이다. 운이 좋았을 뿐이지. 보나마나 의지가 꺾인 약한 달빛골을 고른 게 뻔하다. 모베이가 그걸 꿰뚫어보지 못하고 이토록 작은 시련조차 견디지 못한다면 어찌 모 가문의 핏줄을 잇고 지 가문에 맞설 수 있겠느냐. 아무도 녀석을 위로하지 마라. 스스로 이겨내게 내버려둬. 집사는 감히 반문하지 못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같은 시각 치 가문 쪽에서도 한 소년이 방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얼굴에 실망감을 가득 띄운 채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치청이 인사 올립니다. 구위의 치설이 하나뿐인 손자를 바라보며 온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소식은 들었겠지. 네가 흔들리지 않도록 널 이곳으로 불렀단다. 본명고를 정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자질이고 둘째가 고 자체의 상태란다. 팡유안은 고작 C급일 뿐이야. 그 녀석은 그저 의지가 약한 달빛골을 고르는 행운을 누렸을 뿐이야. 네가 낙담할 이유는 전혀 없단다. 녀석이 너와 같은 등급일지는 몰라도 내게 있는 든든한 뒷배가 그 녀석에겐 없지 않으냐. 넌 머지않아 그 녀석을 뛰어넘게 될 거다. 시야를 넓게 가져라. A급 자질을 가진 팡정이야말로 내 진짜 라이벌이니까. 내 말 알겠느냐. 구이의 치청의 얼굴에 서려있던 패배감이 이내 불타는 결의로 바뀌었다. 명심하겠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이의 치서든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 자질이 최고는 아닐지라도 이 할아버지가 널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마. 내가 3등급 고의 기운을 사용해 내 대신 달빛 고의 의지를 억눌러주겠다. 그러면 너도 금방 정련을 마칠 수 있을 게야. 눈 깜짝할 사이에 팡위안이 본명 고를 정련해 1위를 차지한 지 열흘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이제 짙은 녹음이 우거진 약 3에이커 넓이의 수련장에서 학당 장로가 학생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오늘이 너희들의 첫 수업이다. 너희에게 우리 구위의 가문의 상징적인 고, 달빛고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마. 달빛고를 본명고로 선택했든 아니든 모두 집중해서 보거라. 이건 단순히 고 하나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다. 다양한 상황에 폭넓게 쓰이는 아주 고전적인 원거리 공격기지. 그는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도록 손가락을 쫙 펴고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오른손을 내밀었다. 먼저 의념을 사용해 달빛고를 손바닥으로 이동시켜라. 그의 말과 함께 달빛고를 상징하는 초승달 표식이 그의 팔을 타고 내려와 손바닥 한가운데에 자리 잡았다. 그런 다음 공규에 있는 진원을 달빛 고 안으로 흘려보내거라. 은빛을 띠는 그의 진원이 손바닥의 초승달을 향해 흘러가며 그 주위로 모여들었다. 학생들은 경이로움에 숨을 삼키며 웅성거렸다. 엄청나다. 정말 아름다워. 장로는 손바닥을 높이 치켜들었다. 강력한 진원이 깃든 달빛 고가 눈부신 빛을 뿜어내며 타올랐다. 잘 보거라.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방출하는 것이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번쩍 든 그의 팔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앞으로 뻗어나갔고 손바닥에 빛이 압축된 날카로운 달빛 칼날이 되어 쏘아졌다. 그것은 일직선으로 날아가 10m 떨어진 지핀형에 명중했다.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달빛 칼날이 30cm 두께의 지핀형 목을 단숨에 베어버렸다. 지핀형의 몸통이 비틀거리더니 무거운 머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주변의 학생들은 방금 목격한 광경에 흥분하며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떠들썩해졌다. 오직 팡위안만이 무표정하게 동요 없이 무리 속에 섞여 서 있을 뿐이었다. 전생에 그는 6등급에 올라 중주의 혈익마교를 세웠으며 수만 명의 신도를 거느리고 마도의 거두로 군림하며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던 자였다. 이 학당 장로 따위는 기껏해야 3등급 고사에 불과했다. 이런 얕은 수작은 그의 눈에 찰 리가 없었다. 이어서 학당 장로는 달빛고를 정련한 모든 학생에게 자리를 잡고 각각 지핀형 하나씩을 맡아 똑같은 기술을 연습하게 했다. 이번 세대 구위의 가문의 각성의식에는 100명이 넘는 소년 소녀들이 참가했었다. 그중 수련 자질을 갖춘 이는 57명이었다. 그 57명 중 35명이 달빛고를 선택했다. 그리고 며칠간의 노력 끝에 35명 모두가 이미 달빛고를 성공적으로 정련해낸 상태였다. 학생들은 재빨리 연습에 돌입해 달빛고를 손바닥으로 옮기고 장로가 보여준 대로 구릿빛 진원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지핀형을 향해 힘을 내뻗었을 때 희미한 초승달 모양의 칼날은 채 2m도 날아가지 못하고 푸른 불꽃이 되어 흩어져 버렸다. 심지어 방향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칼날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엉뚱하게 허공으로 마구 빗나가기도 했다. 학생들은 좌절감에 미간을 찌푸렸다. 장로님이 하실 때는 그토록 쉬워 보였는데 막상 직접 해보고 나서야 그 안에 엄청난 요령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매년 이 광경을 지켜봐 온 장로는 놀란 기색 하나 없이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은 서서히 달빛 칼날이 부서지지 않게 유지하는 법을 터득해 나갔다. 하지만 실제로 지핀형의 공격을 적중시키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설령 달빛 칼날이 명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순전히 어쩌다 얻어걸린 요행일 뿐이었다. 팡위아는 한쪽 구석에 서서 신용만 하며 손바닥을 몇 번 휘젓고 달빛고의 진원을 채울 뿐 결코 칼날을 쏘아내지 않았다. 그저 연기만 적당히 하며 주변의 아수라장을 눈으로 훑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의념을 움직여 자세를 바꾼 그는 억누르고 있던 달빛고의 기운을 슬쩍 해방시켰다. 시선을 끌지 않기 위해 그의 손바닥은 살짝 비스듬한 각도로 허공을 깔끔하게 가르는 동작을 취했다. 그는 자신의 바로 앞에 있는 지핀형을 노리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왼쪽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을 표적으로 삼았다.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허공을 가른 달빛 칼날이 단숨에 지핀형의 목에 정확히 틀어박혔다. 지핀형이 부르르 떨었다. 달빛 칼날이 목의 절반 이상을 파고들었지만 잘려나간 푸른 줄기들은 재빨리 다시 자라나며 서로 얽혀 상처를 꿰매기 시작했다. 이것들은 1등급 지핀형이었다.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완전히 두 동강 내지 못하면 그 상처는 순식간에 스스로 회복되어 버린다. 이 난장판 속에서 깔끔한 명중은 드물었기에 팡위안의 이 가벼운 일격은 지금까지 훈련장에서 나온 결과 중 가장 돋보이는 위력이었다. 지켜보던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학당 간호의 시선조차 단숨에 그곳을 향했다. 그는 집 인형 근처에 서 있는 학생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의 월인, 아주 훌륭했다. 네가 한 것이냐? 그 학생은 어색하게 몸을 뒤척였다. 솔직히 말해, 그는 그 월인이 자신의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사방으로 칼날이 날아다녀 연무장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주위 학생들은 즉시 그가 누구인지 묻기 시작했다. 고월 막북은 분함의 이를 악물었다. 저 녀석조차 명중시켰다면 나도 포기할 변명거리가 없다. 근처에서 고월 방정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형이 아니었다. 삼촌과 숙모의 위로 덕분에 그는 아까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한 상태였다. 1등은 그저 운이었을 뿐이야. 방원은 분명 의지가 약한 월광구를 얻었을 것이다. 운만으로는 구사를 이끌 수 없어. 간호는 그 끄덕임을 보고 학생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아주 잘했다. 계속 정진하거라. 그 감각을 잃지 마라. 간호는 이 기회를 틈타 무리에게 선언했다. 잘 들어라. 이것이 너희들의 과제다. 방과 후에도 훈련하도록 해라. 사흘 뒤 결과를 평가하여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낸 자에게 원석 10덩이를 주겠다. 보상 이야기에 학생들은 흥분하여 환호성을 터뜨렸다. 하지만 3분 뒤 허공을 가르는 월인들이 듬성듬성해졌다. 월인 하나를 날릴 때마다 진원의 10% 가까이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에게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공규의 겨우 38%의 청동 진원을 저장한 탓에 월인을 연속으로 3번 날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학당 간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자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월인에 통달하는 길은 오직 훈련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자질이 높다는 건 진원을 더 많이 저장하고 회복 속도가 빠르며 훈련할 기회가 더 많다는 뜻이다. 자질이 부족한 자들은 원석으로 보충해 훈련 시간을 더 살 수 있다. 하지만 자질도 원석도 없는 자들은 의지가 있어도 힘이 따라주지 않는다. 수련의 길은 이토록 잔인하다. 오직 높은 자질을 가진 자만이 나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해가 저물며 오늘의 수업이 모두 끝났다. 학생들은 무리를 지어 학당을 빠져나오며 배운 것들, 특히 월광구의 공격에 대해 한껏 들떠 있었다. 그들은 집에서 훈련하기 위해 학당의 구사에게 집 인형을 사고 싶어 했다. 군중 속에서 방원은 홀로 느긋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학당의 고실 회의실에는 일전구들이 매우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방원의 월광구는 그곳에서 무료로 선택한 것이었다. 학생들에게는 정기적으로 무료 선택권이 주어지지만 추가로 구를 원한다면 구매해야만 했다. 방원은 당분간 구를 더 정련할 생각이 없었다. 대신 그는 고실 옆의 작은 상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상점을 운영하던 일전구사가 방원을 발견하고는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인사를 건넸다. 오, 너구나. 방원은 눈을 깜빡였다. 이자는 예전 객잔에서 사냥꾼을 괴롭혔던 그 젊은 구사였다. 방원이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너였군. 장야는 뒤에서 집 인형을 더 꺼내 대기하던 학생들에게 건네면서 방원에게 상냥하게 말을 걸었다. 집 인형을 사러 왔나? 단돈 원석 3덩이야. 7개밖에 안 남았어. 조금만 꾸물거리면 다 팔리고 없을걸. 방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장야는 참으로 장사할 줄을 아는군. 집 인형은 집과 뼈에 진원을 주입해 만든다. 실제 원가는 기껏해야 원석 반덩이에 불과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다른 학생들은 벌써 원석을 꺼내 들고 있었다. 재고가 얼마 없다는 장야의 말이 그들을 조급하게 만든 것이다. 이봐, 불공평하잖아. 선착순이라고. 왜 쟤한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야? 순식간에 학생들은 집 인형을 품에 안고 기분 좋게 자리를 떠났다. 장야는 아직도 방원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눈치챘다. 그가 씩 웃었다. 방금 게 마지막 7개였지만 사실 예비용으로 숨겨둔 8번째 인형이 하나 있지.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끝이라고. 방원은 흥미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원석 한 덩이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월란화 꽃잎 10장을 요구했다. 장야는 멈칫하며 방원을 한참 바라보다가 계산대 위에서 원석을 쓸어갔다. 그는 계산대 밑 서랍을 밀어 열고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다.
월라나 꽃잎 10장, 단 한 장도 모자라지 않아. 직접 세어보라고. 방원은 그 자리에서 개수를 확인했다. 모두 이상 없었다. 그는 몸을 돌려 상점을 나섰다. 이 세상에서 굴은 살아있는 생명체다. 반드시 먹이를 주어야 한다. 구사라면 굴을 정련하고 부리는 법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살려두는 법도 알아야 한다. 방원이 가진 3마리의 굴을 예로 들어보자. 월광굴은 월란화 꽃잎을 먹는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끼, 매번 꽃잎 2장씩이다. 주충은 술을 필요로 한다. 청죽주 한 항아리면 나흘을 버텼다. 춘추서는 훨씬 더 기이했다. 시간의 강에서 직접 양분을 빨아들이기에 방원에게서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객잔으로 돌아온 방원은 식사를 하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굴렸다. 지금의 속도라면 그는 하루에 원석 한 덩이를 탕진하는 셈이었다. 그 작은 돌멩이 하나면 평범한 세 식구가 한 달을 꼬박 먹고 살 수 있었다. 첫 굴을 정련한 지 16일이 지났다. 먹이를 주는 데만 이미 원석 14개 반이 들어갔다. 화주 행자가 숨겨둔 재물을 차지하고 방정이 가진 원석 주머니를 빼앗고 1등 보상까지 챙기면서 한때 그의 재산은 원석 44개 반에 달했다. 하지만 정년 비용으로 6.5개, 구먹이로 14개 반, 생활비로 반개를 쓰고 나니 이제 남은 원석은 20개뿐이었다. 삼촌과 숙모가 그의 용돈을 끊어버렸다. 원석 20개면 기껏해야 3주 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 학원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매주 3개의 원석을 지급하고 원래 평가는 3일밖에 남지 않았다. 팡유안은 이제 나서서 그 원석 10개 상금을 챙길 때가 되었다고 마음먹는다. 팡유안이 뜯은 청죽주 항아리를 집어들고 객잔을 나서려는 찰나 점원이 황급히 그를 뒤쫓아온다. 점원이 말했다. 도련님, 한 달도 안 돼서 상단이 우리 마을을 지나갈 겁니다. 그 상단은 항상 우리 청죽주 재고를 싹쓸이해 가거든요. 매주 몇 항아리씩 사러 오시니 주인 어른께서 미리 알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상단에 다 팔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팡유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진다. 전생에서 500년 동안 사람을 겪어본 그에게 그 차이를 꿰뚫어보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였다. 장애와 이 점원 모두 비슷한 말을 했지만 장애의 말은 그저 얄팍한 상술에 불과했다. 이 점원의 말은 진심이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보면 그에겐 엄청난 양의 청죽주가 필요했다. 객잔의 술이 다 떨어지면 주충에게 싸구려 술을 먹일 수밖에 없을 터였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서 의심을 사는 일을 피하기 위해 팡유안은 점원에게 5항아리만 더 달라고 했다. 3일 후 연무장, 전투교관이 말과 동시에 시범을 보이고 있다. 나무 인형이 라이트 훅을 날린다. 교관은 재빨리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한다. 그리고는 나무 인형의 복부에 빠르고 연달아 주먹을 꽂아 넣는다. 퍽, 퍽, 퍽.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더니 곧장 스트레이트를 날려 나무 인형을 바닥에 나동그라지게 만든다. 하지만 아무리 위력적인 시범을 보여줘도 지켜보는 학생들 대부분은 좀처럼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학원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는데 이 수업은 기초전투, 주먹질, 보법, 그리고 땀방울을 다룬다. 월인을 쏘아내는 것만큼 압도적으로 멋있지는 않으니까 학생들은 완전히 집중력을 잃고 다가올 월인 평가에 대해서만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다. 그들의 웅성거림이 교관의 귀에 들어간다. 그의 얼굴에 짜증 섞인 빛이 스쳐 지나간다. 수업 중에 떠들지 마라. 그가 호통친다. 입 다물고 똑똑히 봐. 이 이전 고사는 마치 거대한 벽과 같은 체격을 가졌고 흉터로 뒤덮인 구릿빛 상반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 한 번의 호통에 모든 학생이 바짝 긴장하며 자세를 고쳐 잡는다. 그는 단호하게 쐐기를 박는다. 기초 전투는 모든 것의 근본이다. 특히 수련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집중해라. 그 말과 함께 그는 또 다른 나무 인형을 불러낸다. 2m 높이로 우뚝 선 옅은 누런색의 나무 인형. 무거운 나무발이 돌바닥을 내리찍으며 날카롭고 공허한 파열음을 낸다. 인형은 두 팔을 벌리고 돌진한다. 투박하지만 묵직한 움직임이다. 교관은 부드럽게 옆으로 피하더니 앞으로 쇄도하며 인형의 허리를 두 팔로 감싸 안고 강하게 밀어붙인다. 우뚝 솟아있던 나무 인형이 바닥에 세게 처박힌다. 그는 즉시 인형 위로 올라타 맹렬한 주먹으로 머리를 마구 내리친다. 순식간에 나무 인형은 미동도 하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멍하고 감흥 없는 표정들이다. 교관은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 초급 고사들에게 있어 이 투박해 보이는 기초 전투가 화려한 월인 공격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래서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범을 보이며 수년간의 실전을 통해 뼈저리게 얻은 교훈을 끈기 있게 가르친다. 학생들이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무리 속에서 지켜보던 팡유안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가로젓는다. 교관이 실전적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의 교수법에는 문제가 있다. 전혀 체계가 없이 가르치는 것이다. 생각나는 대로 뒤죽박죽 가르치니 결과적으로 너무 방대하고 산만해져 버렸다. 학생들은 처음엔 집중하다가도 서서히 딴 생각을 하게 된다. 오직 팡유안만이 끝까지 완벽하게 집중해서 듣고 있다. 다른 이들에게는 이것이 배움이겠지만 그에게는 그저 복습일 뿐이다. 그의 전투 경험은 교관을 훨씬 뛰어넘지만 누군가의 입을 통해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 또한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 팡유안은 주위의 동기들을 향해 서늘한 눈빛을 훑는다. 그의 입가에 아주 옅은 비웃음이 스친다. 이윽고 학원 장로의 수업 시간이 되었다.
그는 대나무 벽을 따라 늘어선 지핀형들을 향해 손을 휘젓는다. 준비됐나? 오늘은 평가의 날이다. 5명씩 조를 이뤄 앞으로 나와 각자 3발씩 월인을 발사해라. 첫 번째 조가 앞으로 나선다. 연달아 월인들이 날아간다. 3라운드. 총 9개의 칼날이 발사되었지만 지핀형에 명중한 것은 고작 몇 개뿐이다. 학원 장로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형편없군. 명중률이 너무 낮다. 그는 돌아서서 그들을 매섭게 질책한다. 계속해서 연습해라. 특히 너, 그리고 너 말이야. 그러고는 딱딱하게 말한다. 평가를 계속한다. 다음 조. 대기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구위의 모베이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나선다. 드디어 내 차례군. 그는 남들보다 어깨가 떡 벌어져 있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거친 육체적 힘을 지니고 있다. 그는 발을 굳게 딛고 손을 들어 올려 월광고의 힘을 손바닥으로 끌어모은다. 그의 팔이 힘차게 허공을 가른다. 3발의 월인이 순식간에 쏘아진다. 3발 모두 명중하여 인형의 몸통에서 푸른 집 더미를 깎아낸다. 장로의 표정이 밝아진다. 잘했다. 다음 조가 나선다. 그들 중에는 곰보 자국이 있는 얼굴에 키가 작은 구위의 츠청도 있다. 곧이어 그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월인을 쏘아낸다. 3발 모두 인형의 가슴 한가운데에 촘촘하게 꽂힌다. 구위의 모베이에 버금가는 실력에 장로 역시 그를 칭찬한다. 자리로 돌아가며 츠청은 모베이를 향해 도발적인 눈빛을 던진다. 모베이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받아치지만 뒤돌아보지는 않는다. 그의 시선은 아직 나서지 않은 구위의 팡정에게 향한다. 마침내 팡정의 차례가 오자 지켜보던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그들은 아직도 쌍둥이 형제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구분할 줄 아는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인다. 제가 팡정이야. 팡위아는 항상 저렇게 차갑고 무감각한 표정을 짓거든. 그 녀석이라면 절대 저렇게 긴장한 티를 내지 않을걸. 수많은 시선이 쏠리자 팡정은 더욱 바짝 긴장하고 만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가 첫 번째 월인을 쏘아 올린다. 그는 집단 인형의 가슴을 노렸지만 긴장한 탓에 조준이 빗나갑니다. 칼날은 대신 인형의 목을 맞춥니다. 군중 사이로 놀란 수군거림이 물결치듯 번집니다. 그들은 맞히기 쉬운 가슴을 포기하고 바로 목을 노린 의도적인 공격이라 생각합니다. 자신감의 표출이자 대담한 수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들의 기대감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곳에 있는 모두 중 오직 2사람, 학당 가로와 방원만이 그 진짜 의미를 꿰뚫어 봅니다. 방정의 심장이 멎을 뻔합니다. 아슬아슬했지만 명중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숨을 몰아쉬며 신경을 가라앉히고는 다시 손을 들어 올립니다. 2개의 월인이 더 날아갑니다. 이번엔 실수가 없습니다. 2 칼날 모두 인형의 가슴에 깔끔하고 정확하게 꽂힙니다. 학당 가로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지만 다른 학생들은 일제히 탄식을 내뱉습니다. 탄탄하긴 해도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9월 적성이나 9월 정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금 실망스럽군요.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다가옵니다. 방원이 여유로운 걸음으로 연무장에 들어섭니다. 9월 막북은 그를 힐끗 보더니 이내 시선을 거둡니다. 관심조차 줄 가치가 없다는 듯 말이죠. 그 옆에서 9월 적성은 비웃음을 머금은 채 팔짱을 낍니다. 저 녀석, 지난번엔 운 좋게 약한 월광구를 얻어 걸려서 1등을 훔쳐갔지. 이번엔 그리 운이 좋지 않을 거다. 9월 막북의 입술이 경멸스러운 미소로 비틀리지만 9월 방정은 입술을 꾹 다문 채 무심코 주먹을 꽉 줍니다. 이번엔 달라. 그는 속으로 되뇌입니다. 난 피나는 노력을 했어. 널 뛰어넘고 말겠어. 방원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있을 뿐입니다. 발을 굳게 딛고 손바닥에 월광구에 진원을 불어넣은 뒤 손을 들어 올려 발사합니다. 월이는 위로 너무 높이 솟구칩니다. 집단 인형의 머리 위를 까마득히 넘어가 탁 트인 하늘로 솟아오르더니 희미한 푸른빛과 함께 자취를 감춥니다. 학생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립니다. 장난하는 건가? 저런 녀석이 어떻게 1등을 차지했던 거지? 사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그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전 그의 시가 예리하고 조숙한 정신을 드러냈을 때, 그리고 연성에서도 1등을 차지했을 때부터 말입니다. 그 원망은 갈수록 커져만 갔고 이제는 질투와 뒤섞였습니다. 학당 가로조차 가볍게 고개를 내젓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속였군. 그는 생각합니다. 대체 왜 저 녀석을 눈여겨봤던 걸까? C급 자질이거늘 1등은 그저 운이었어. 따스한 봄바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햇살이 방원 위로 쏟아지며 그의 등 뒤로 고독한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그의 표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말없이 집단 인형을 응시할 뿐입니다. 10m 밖 그의 손에 새로운 월인이 부드러운 푸른빛을 내며 응집됩니다. 첫 번째 빗나간 공격은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겐 2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학당 가로의 시선 아래 1등을 차지하려면 그 2번의 공격만으론 부족합니다.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압도적인 무언가를 보여주어야만 하죠. 아래쪽에서 방정이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형을 빤히 바라봅니다. 고작 2발 남았어. 내가 이겼다. 마침내 널 꺾었어. 평생 그를 옥죄던 그림자가 마침내 거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형을 꺾고 또 꺾어 마침내 그 그림자의 흔적조차 남지 않는 상상에 빠져듭니다. 위대한 자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족에게 증명해 보이리라.
승리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입니다. 그의 주먹에 꽉 힘이 들어갑니다. 기대감에 그의 온몸이 전율합니다. 그리고 그때 방원이 움직입니다. 그의 손이 칼날이 됩니다. 공기를 가르는 한 번의 깔끔하고 무심한 배기, 두 번의 부드러운 소리. 푸른빛이 그의 손바닥에서 떨어져 나와 두 개의 월인으로 나뉘더니 집단 인형을 향해 질주합니다. 연무장의 모든 눈동자가 그 궤적을 쫓습니다. 두 개의 칼날 모두 인형의 목에 완벽하게 꽂혀듭니다. 방정의 동공이 작게 수축합니다. 서늘한 공포가 그의 가슴을 덮칩니다. 다른 학생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립니다. 집단 인형의 머리가 한쪽으로 천천히 기울더니 목에서 완전히 떨어져 땅에 부딪히고는 2, 3미터 밖으로 굴러갑니다. 누구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학당 가로조차 미간을 찌푸립니다. 운인가 실력인가 그조차 진심으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방정은 그저 멍하니 응시할 뿐입니다. 솟구치던 흥분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공허한 고통만이 들어찹니다. 그의 입술이 달싹입니다. 어떻게 연무장 전체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방원은 눈치채지 못한 건지 아니면 그저 개의치 않는 건지 모를 표정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 깃털 하나가 흩날려와 그의 앞에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빗무리 속에서 그의 형상은 찬란하게 빛났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저 조용하고 은밀한 탄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봄 햇살이 참으로 찬란하구나. 저녁이 다가오자 지평선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학당 가로는 앞에 서서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지원금을 나눠줍니다. 학당은 스스로 구해일을 먹일 능력이 없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7일마다 기본 지원금을 배급합니다. 방원의 이름이 불리자 가로는 주머니 2개를 건네며 계속 정진하라고 말합니다. 2번 연속 1등이라는 결과는 가로조차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에 그의 생각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9월 막진이 방원을 노려봅니다. 또다. 저 녀석이 또 1등을 차지했어. 9월 적성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평가가 끝난 후부터 한 가지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목에 꽂힌 그 2번의 공격은 그저 운이었을까? 아니면 진짜 실력이었을까? 수업이 끝을 맺어갈 무렵 학당 가로가 입을 엽니다. 제군들도 이곳에 꽤 오래 머물렀구나. 너희는 이제 본명고에 익숙해졌을 거다. 앞으로는 공규를 수련하고 고사로서의 등급을 올리는 방법을 가르치겠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너희의 진원도 더욱 정제된다. 일전고사는 청동빛 진원을 지닌다. 2전은 강철빛 진원을 지니며 3전은 백은빛 진원을 지닌다. 강철빛 진원 1단위는 청동빛 10단위와 같다. 백은빛 1단위는 강철빛 10단위와 맞먹지. 명심해라. 고는 도구일 뿐이다. 수련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강력한 고를 다룰 수 있다. 앞으로 3달 안에 가장 먼저 일전 중기에 도달하는 자에게는 원석 30개와 2번째 고를 가장 먼저 선택할 권리를 주겠다. 3달 후 성과에 따라 반장 1명과 부반장 2명을 임명할 것이다. 반장에게는 지원금으로 매번 원석 10개를 지급한다. 부반장에게는 5개를 주겠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다. 해산. 학당이 웅성거린다. 누군가 허공에 주먹을 내지른다. 반장, 7일마다 원석 10개라니. 부반장도 5개나 받잖아. 학당 안 학생들의 눈이 반짝인다. 하지만 9월 막북이나 9월 적성 같은 녀석들에게 원석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 자리 자체다. 반장, 부반장, 남들 위에 서는 자리. 그들에게 그런 명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방정의 생각도 같다. 더 이상 주눅들지 않겠다. 가장 먼저 일전 중기에 도달하자. 반장이 되는 거야. 앞으로는 방원이 내게 고개 숙여 인사하게 만들겠어. 하지만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방원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빠져나간다. 방원은 학당 문 앞에 서서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반장 1명에 부반장 2명. 벌써부터 싸우고 싶어 안달들이군. 피 끓는 순진한 나이대의 그 얄팍한 명예욕이란 그건 권력자들이 아랫사람을 부리기 위해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 알맹이 하나 없는 텅 빈 영광, 아무런 가치도 없는 쓰레기다. 500년을 살아오며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 세계든 지구든 모든 조직의 굴레는 똑같이 돌아간다. 계급을 나누고 오를 길을 만들어주면 이익을 쫓는 인간의 본성 탓에 사람들은 길을 쓰고 위로 기어오른다. 그리고 그 지위는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며 밑바닥 인생들보다 자신의 목숨이 더 가치 있다고 믿게 만든다. 권력이란 당나귀 눈앞에 매달린 당근이다. 욕망을 자극할 뿐이지. 사람들은 한 계단씩 오르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눈치채지 못한다. 그들이 만들어낸 가치는 고스란히 윗선들의 손으로 흘러들어간다. 계급이 존재하는 모든 조직은 결국 꼭대기에 있는 자들을 위해 봉사할 뿐이다. 반장, 부반장, 가문에 더 깊이 종속되도록 찌르는 가장 자잘한 당근 조각들. 윗선들은 아래 것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철저히 눈을 가린다. 가치관을 통일시키고 영광과 공로를 정의하며 불평등한 보상을 쥐어주고 때로는 종교까지 끌어들여 인간의 정신을 지배한다. 그것이 진짜 진실이다. 대다수는 평생 그걸 보지 못한 채 남의 이익을 위해 피땀을 흘린다. 껍데기를 다 벗겨내면 세상 모든 조직의 본질은 단 하나,
자원의 분배다. 높은 곳에 설수록 더 많이 가져가는 법. 전생의 방원은 중주에서 혈영마교를 세웠었다. 수만 명의 신도들, 거미줄처럼 얽힌 계급과 보상체계, 그가 짠판에 끌려 들어온 무수한 영혼들이 그의 뜻대로 움직였다. 그 경험은 이 진리를 그의 뼛속 깊이 새겨 넣었다. 어떤 조직이든 결국 껍데기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중요한 건 단 두 글자, 자원뿐이다. 그리고 원석은 모든 고사의 수련에 있어 가장 으뜸 가는 자원이다. 방원의 눈동자는 바닥을 알 수 없는 연못처럼 검고 고요하다. 입꼬리가 말려 올라가며 차갑고 서늘한 미소를 짓는다. 그는 일찍 자리를 떴다. 이제 학당 정문 한가운데를 떡하니 막아선 그는 첫 번째 무리의 학생들이 다가와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내놔. 그가 말했다. 원석 한 개씩. 그럼 지나가게 해주지. 웅성거리는 소리. 분노에 찬 외침.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야. 너 미쳤어? 학당 문 앞에서 대놓고 강도짓을 하겠다는 거냐? 돈이 궁해지다 못해. 이제 우리까지 건드려? 비켜. 한 번만 더 길을 막으면 확 밟아버릴 테니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방언이 빠르고 정교하게 움직인다. 그의 손날이 소년의 목덜미를 강하게 내리찍는다. 소년은 일격이 날아오는 것조차 보지 못했다. 두 눈이 뒤집힌 채 그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다른 녀석들이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다. 이내 정신을 차렸다. 우린 쪽수가 많아. 고작 한 명한테 쫄 수는 없지. 그들이 한꺼번에 달려든다. 하지만 그들이 닿기도 전에 방원이 먼저 움직였다. 세 걸음 만에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더니 무리 속으로 곧장 파고들어 사선으로 타격을 날렸고 또 다른 소년의 눈에 초점이 쓰러진다. 방원이 몸을 살짝 틀어 장발 소년의 거친 주먹을 피한 뒤 발을 위로 튕겨 소년의 급소를 걷어찬다. 소년의 전이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린다. 그는 사타구니를 움켜쥔 채 몸을 반으로 접으며 무릎을 꿇었다. 얼굴에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방원은 멈추지 않는다. 양손바닥이 끊임없이 움직인다. 양떼 속에 풀려난 호랑이다. 500년의 실전 경험을 지닌 그에게 풋내기 고사 몇 명을 때려눕히는 건 숨쉬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다. 눈 깜짝할 새에 마지막 한 놈까지 모조리 쓰러져 기절하거나 바닥을 뒹굴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 그 순간 9월 막북이 무리 몇 명을 이끌고 학당 밖으로 걸어 나온다. 그는 방원과 그 주변에 널브러진 대여섯 명의 학생들을 번갈아 쳐다본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 있던 한 소년이 다급히 소리친다. 방원이야! 저 자식이 우릴 털고 있어! 우리 원석을! 방원의 발이 소년의 등을 짓밟는다. 아직 힘이 펄펄 넘치나 보군. 그가 완전히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년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다. 방원이 앞으로 한 걸음 천천히 내디딘다. 얌전히 굴어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원석 하나씩만 내놓으면 무사히 보내주마. 그렇지 않으면 그가 바닥에 쓰러진 자들을 흘끗 내려다보았다. 너희도 적골이 될 테니까. 9월 막북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방원을 향해 주먹을 정면으로 날리며 포효했다. 웃기지 마라. C등급 주제에 B등급을 쓰러뜨릴 수 있을 줄 아느냐. 방원은 발목을 아주 살짝 틀었다.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 주먹은 그를 완전히 비껴갔다. 그는 왼손 검지와 중지를 모아 막북의 쇄골 바로 아래 목 밑 푹 패인 곳에 정확히 찔러 넣었다. 9월 막북의 눈앞이 새까매졌다. 찰나의 순간 그는 정신을 잃었다. 그에게 달려들려던 학도들이 헛바람을 들이켰다. 근접전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인체에 급소가 있다는 것쯤은 들어서 알고 있었다. 방원이 계속해서 타격하는 곳이 바로 그 급소들이었다. 가볍게 치면 사람이 쓰러지고 강하게 치면 목숨을 잃는 곳. 하지만 방원의 공격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가 쓰러뜨린 자들은 모두 기절하거나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을 뿐이었다. 전투불능 상태. 그렇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학도들의 눈에 비친 그는 뼛속까지 소름 끼치도록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것이 바로 500년이라는 세월이 빚어낸 전투 경험의 실체였다. 방원은 남아있는 구경꾼들을 바라보았다. 선택해라. 그가 말했다. 저들처럼 뻗을 텐가 아니면 원석을 하나 내놓을 텐가. 그들을 내려다보던 누각 위에서 경비병 하나가 초조한 듯 입을 열었다. 장로님, 저희가 정말 지켜보기만 해야 합니까? 누구 하나 죽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그땐 어떻게 변명하시렵니까? 너무 선을 넘었습니다. 다른 경비병이 동조했다. 우리 눈앞에서 동기들을 털다니요. 규율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당장 잡아드리겠습니다. 학당 문 앞의 소라는 진작에 그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일개 경비병에게는 학도들을 제재할 권한이 없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학당 장로에게 보고하는 것뿐이었다. 장로는 보고를 듣고도 제지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위에서 지켜볼 뿐이었고 지켜보면 볼수록 흥미가 동했다. 저 녀석에겐 진짜 전투의 재능이 있어.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방원이 월인을 다루던 솜씨를 보며 장로는 이미 의문을 품었었다. 하지만 문 앞을 홀로 막아선 저 여유와 압도적인 장악력을 보니 그 의문이 스스로 풀리고 있었다. 세상은 언제나 이토록 비범한 기재들을 배출해내지. 그는 생각에 잠겨 길게 탄식을 내뱉었다. 타고난 전투용 고사로군. 자질이 그 발목을 잡는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
경비병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장로님, 정말 이대로 두실 작정이십니까? 계속 내버려두면 학당의 체면이 말이 아닐 겁니다. 장로가 눈썹을 치켜세웠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방원을 향해 턱짓했다. 내가 왜 막아야 하지? 저 녀석은 처음부터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 저 타격 솜씨를 봐라. 목을 치긴 하지만 언제나 측면일 뿐. 절대 뒤통수는 가격하지 않아. 왜 그런지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지. 측면을 치면 기절시키는데 그치지만 뒤통수를 치면 죽을 수도 있으니 철저히 피하고 있는 거다. 바닥에 널브러진 녀석들을 봐라. 중상자가 하나라도 있느냐? 아니지. 설령 있다 해도 우리 치유형 고사들이 그깟 타박상 몇 개 못 고치겠나. 경비병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눈치였다. 하지만 장로님, 이건 너무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백주대낮에 문을 틀어막고 있는데 저희 쪽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문에서 이 학당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C등급 학도가 날뛰게 내버려 두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장로님의 명성에도 금이 갈 겁니다. 장로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결국 저놈이 너희를 무시해서 자존심이 상했다. 그 말이로군. 도대체 싸움질하는 게 뭐가 문제란 말이냐. 죽는 놈 하나 없고 오히려 기막힌 효과를 내지 않나. 경쟁심을 날카롭게 갈아주고 투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지. 이런 것조차 막는다면 아이들의 전의를 꺾어버리는 꼴밖에 안 돼. 어느 기수에나 이런 일은 있었다. 보통은 본능대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수행을 쌓은 하반기에나 벌어지곤 했지. 그런 나이다. 피가 끓어 싸우고 싶어 안달이 날 나이지. 그때도 너희가 말린 적이 있었더냐. 수비대장이 지지 않고 나섰다. 이전의 일들은 1대1 결투였습니다. 이런 규모는 결단코 없었습니다. 저놈은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장로가 고개를 저었다. 틀렸다. 진실은 너희가 감히 말리지 못했다는 것이지. 반년 동안 수행을 거친 고사의 힘은 일반인을 아득히 초월한다. 도대체 무슨 수로 그들을 막겠느냐? 너희가 방언을 막으려 드는 건 아직 수행이 얕은 풋내기인 주제에 너희를 꿰뚫어보고 멸시했기 때문이겠지. 그게 뼈아팠던 게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학도들 대다수는 고월의 성을 물려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고월 가문의 일원이다. 너희들이 훗날 모셔야 할 주인들이란 말이다. 아무리 어리고 약해도 그들이 곧 너희의 주인이다. 장로의 말투가 날카로워졌다. 너희 같은 외지인들은 그저 충성심 하나로 이곳의 거처를 허락받았을 뿐이다. 너희들의 주제는 딱 거기까지다. 하인이라는 것이지. 그리고 하인은 감히 주인을 판단하려 들지 않는 법이다. 경비병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들은 곧장 무릎을 꿇었다. 당치도 않습니다. 장로님. 장로는 방금 말대꾸를 한 수비대장을 똑바로 가리켰다. 건방지군. 지금 당장 직위 해제다. 새로운 경비대장은 보름 뒤에 심사하여 뽑겠다. 그 말에 방한 사람들의 눈빛이 번쩍였다. 내가 경비대장이 된다면 가루님들 다음 가는 지위인데 감히 누가 날 깔보겠어. 다들 거기 멍하니 서서 뭘 하는 거냐? 학당 가로가 매섭게 쏘아붙였다. 당장 내려가라. 싸움이 끝나면 엉망이 된 주변을 정리하도록. 그 누구도 감히 거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들은 재빨리 그러나 쥐 죽은 듯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가로의 압도적인 권위가 그들의 걸음마다 무겁게 짓눌렀다. 학당 정문에서는 소녀 몇 명이 등을 맞댄 채 바짝 붙어 있었다. 가까이 오지 마. 앞에 선 소녀가 손바닥에 푸른빛을 피워올리며 경고했다. 한 발짝이라도 더 오면 월인을 쏴버리겠어. 방원은 조금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향해 다가갔다. 제법 배짱이 두둑하군. 학당의 규칙을 잊은 건가? 싸움에서 고를 사용하면 즉시 퇴학이다. 그러니 얼마든지 써보시지. 망설임. 그들도 규칙을 알고 있었다. 손바닥에서 일렁이던 푸른빛이 서서히 사그라졌다. 방원은 그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무자비했다. 2명의 소녀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바닥에 고꾸라졌다. 마지막 남은 소녀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소녀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소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얼굴 위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발, 제발 때리지 마. 제발 그냥 보내줘. 방원이 소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원석 한 개. 소녀는 흠칫 놀라더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밀었다. 파르르 떨리는 손바닥 위에 소녀가 가진 원석 전부가 쌓여 있었다. 때리지만 말아줘. 이거 다 가져가. 전부 다 가져가도 돼. 방원은 침착하게 손을 뻗어 정확히 단 한 개의 원석만 집어들었다. 처음부터 하나라고 했을 텐데 가봐도 좋다. 소녀는 얼어붙은 채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이내 방금 목격한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자 그녀는 허둥지둥 몸을 피했다. 소녀는 풀린 다리를 억지로 이끌고 도망쳤다. 곧이어 또 다른 무리가 정문에 다다랐다. 5명의 무리 중에는 바몬의 쌍둥이 동생 방정도 있었다. 방정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형을 응시했다. 형, 대체 어쩌자고 이런 짓을 벌인 거야? 그가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문에서 동기들을 패고 원석을 빼앗다니.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당장 학당 가로님께 찾아가서 사죄해. 지금이라면 벌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 방원은 그저 픽 웃을 뿐이었다. 일리 있는 말이네. 그가 대답했다.